반갑습니다. 먼저 미천한 실력인데 지난번에 또 경제 이론에 대해서 강의 기회를 스님께서 주셔서 잘 했고요. 또 이번에도 또 스님께서 초대해 주셔가지고 이런 자리를 마련했는데 아마도 제 스스로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부끄러운 실력인데 여기 계신 분들한테는 도움이 되실 거라는 스님의 배려라고 생각해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는 했지만 아마도 전달력이라든가 제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능력의 부족으로 좀 전달되는 과정에서 어려울 수도 있으실 거고요. 또 잘 이해를 못 하실 수도 있지만 어, 나중에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이쪽에 이제 신문이라든가 뉴스 같은 거를 보시면서 좀 더 경제 관념을 키워 나가신다면 오늘 강의의 목적은 달성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이론 중심으로 이제 교과서적인 경제학 개론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현재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또 항상 뉴스에 나오는 미국, 중국의 무역 전쟁 그리고 이런 것들이 왜 일어났고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의 경제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또 앞으로 우리나라와 우리의 삶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라는 그러한 내용 중심으로 이제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라도 신문에서 여기에 이제 나왔던 내용들과 비슷한 것들이 나오면 관심 있게 보시면서 각자 도생이라고 하는 말이 요즘에 유행인데 미국도 우리나라를 책임져 주지 못하고 중국도 우리나라를 책임져 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미국에는 안보를 붙고 중국에는 경제를부터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상당히 힘든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가 우리 국민들을 책임져 줄 수 없습니다. 너무 약하기 때문에. 지금 정부가 그런 게 아니고 이전부터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각자 도생, 각각 국민이 자기의 삶을 스스로 헤쳐나가는 삶을 살아야지 그렇지 않고 어떻게 되겠지라는 식으로 살아가면은 굉장히 힘든 세상이 될 거다라는 전제하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이제 지난번 강의 때 첫 화면이었었습니다. 강의의 처음부터 끝까지가 여기에 다 이제 녹아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경제 공부는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80세까지 이제 산다고 가정했을 때 한 10번 정도가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불경기에서 이제 호경기로 좋아졌다 나빠졌다 좋아졌다 나빠졌다. 그런 가운데에서 돈을 잃어가지고 자살하는 사람부터 돈을 100만 원 가지고 100억을 만든 사람까지 굉장히 여러 가지 유형의 분들이 탄생을 하는데요. 그러할 때 이왕이면 힘들지 않고 이왕이면 좀 미래를 잘 이렇게 좀 하시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제 경제학을 공부하시는 거고요. 또 공부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공부와 함께 이제 지금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세계의 이제 경제 또는 정치상으로.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같이 겪어보시면 배우신 내용들이 이렇구나라고 몸소 이제 느끼실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더 대처가 이제 잘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용어 공부는 지난 시간에 아주 어렵게들 하셨는데 저거부터가 시작이고요. 그리고 이제 경제 흐름을 읽는 수준까지 가려면 한 서너 번 정도 불경기에서 호경기 즉 IMF 때부터 지금까지의 세월을 쭉 겪으셔야지만이 사실은 이 정도면 내가 경제를 아는구나 라고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살아가시면서 느끼시면 되고요. 또 살으시면서 느끼셨겠지만 낙관론을 갖고서 잘 될 거야 라는 생각을 갖고 사는 사람과 힘들어 안 될 거야 라고 하는 사람의 종류가 있는데 크게 제가 겪어보니까 항상 낙관론을 가지고서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이거 투자하면 잘 될 거야 내가 일을 열심히 하면 잘 될 거야 내가 가족들한테 잘해주면 잘 될 거야 이런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역시 잘 되더라. 그래서 경제적으로는 무조건 낙관론자가 이깁니다. 그리고 요번에 제가 새롭게 첨가한 건데요. 행운에 속지 마라. 제가 알고 있는 친구들부터 선후배들 중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증권회사라든가 여러 금융기관에 오래 근무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만일에 경제학 이론대로 이 세계 경제와 우리나라 경제가 흘러왔으면 전부 재벌이 됐겠죠. 근데 그 사람들 중에서 10%도 안 되는 사람만이 돈을 벌었고 나머지 90% 이상은 지금 굉장히 힘듭니다. 즉 경제는 전적으로 생물체이기 때문에
행운에 따라서 가는 거지, 내 운에 따라서 가는 거지, 결코 많이 한다고 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경제학 공부를 많이 해서 막 약삭빠르게 이렇게 머리를 써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그냥 낙관론을 가지고서 이거면은 된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오히려 이제 스님 말씀 잘 듣고 법문 잘 듣고 그러면서 이 참선 열심히 하시는 게 오히려 경제적으로 나을 것 같아요. 제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마음으로 경제 공부를 하시고 또 경제 활동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내용인데요. 지금 우리나라 경제, 중국과 미국의 갈등, 기타 여러 나라들이 이렇게 막 경제 때문에 고민을 하고 최근에는 주가가 막 폭락을 하고 막 이러는데 이게 도대체 왜 그럴까라고 하는 것을 아시려면 이 세계화의 역사부터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미국 중심의 지금 우리 세계가 돌아가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라고 하는 것을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2차 세계대전의 원인을 아셔야 됩니다. 2차 세계대전의 원인은 결국은 배고파서 생긴 전쟁이죠. 그래서 산업혁명부터 쭉 뭐 이렇게 흘러오면서 결국은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갔다가 그다음에 석유화학 에너지에서 전기까지 가다 보니까 조금 생산했던 공장들이 대량 생산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소비하는 사람들은 한정돼 있는데 생산은 엄청나게 많이 하니까 이것을 팔 데가 없습니다. 그걸 이제 여기 나온 대로 소비처라고 그러는데 이 소비처가 없다 보니까 그나마 소비처를 갖고 있었던 영국, 이 태양이 지지 않는 나라죠. 그래서 팔아먹을 곳이 여기저기 많은 나라, 영국, 그다음에 프랑스도 굉장히 식민지가 많았죠. 그래서 프랑스도 팔아먹을 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나라들은 별로 고생을 안 했는데 식민지가 없었던 유럽 쪽에서 유일한 나라 중에 하나가 독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시아 쪽에서는 일본이 식민지가 없었어요. 일본이 갖고 있는 식민지는 우리나라. 그러다 보니까 어마어마한 그 기술 발달, 에너지 발달로 인해 가지고 생산량은 많이 늘어나는데 이게 팔리지가 않으니까 굉장히 어려워진 겁니다. 그래서 팔 곳을 찾다 보니까 전쟁을 일으켜 가지고 전화를 영국처럼 뺏어서 거기에다 팔아먹고 그다음에 팔아먹고 난 나머지 또 이제 거기에 있는 원자재를 우리나라 원료로 공급받아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독일하고 일본에서 일으킨 전쟁이 2차 세계대전입니다. 그래서 저 2차 세계대전으로 이제 저렇게 하다 이제 대공황이 일어나서 공급은 많은데 이제 소비하는 사람들이 없어서 남아도니까 결국 전쟁을 일으켰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나중에 전쟁이 끝나죠. 전쟁이 끝나고 나서는 그대로 세계가 이렇게 평화롭게 갈 줄 알았는데 맨 밑에 줄에 있는 것처럼 끝나자마자 소련 중심의 공산주의와 미국, 영국 중심의 자본주의가 또 이데올로기, 이념으로 이렇게 대립을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결국 식민지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수요와 공급처가 있었는데 기술의 발달로 인해 가지고 공급이 너무 많아지는데 그거를 쓰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과잉 생산이 돼서 실업자가 많이 발생하고 먹고 살기 힘들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도 팔아먹을 때를 뺏어서 팔아먹어야 되겠다고 하고 일으킨 전쟁이 세계대전이다. 그리고서 세계대전이 그렇게 끝나가지고 다시 평화가 올 줄 알았는데 소련과 미국 중심의 이데올로기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계 1차 대전, 세계 2차 세계대전 이렇게 큰 전쟁을 치르면서 수천만 명의 인류가 이제 죽으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말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소비처가 있고 생산처가 따로 있으면 되지 않느냐 해서 이 미국이 가장 그때 이 강한 나라였죠. 미국이 2차 세계대전 끝나고 군사적으로도 강한 나라였지만 왜냐하면 세계대전을 치르면서 미국이 거의 참전을 안 했습니다. 평화로운 나라였죠. 그러다 보니까 무기가 필요로 하는 모든 나라한테 미국이 무기를 다 팔아먹었어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무기를 팔아먹어서 부자된 나라가 미국이고요. 그런데다가 또 나중에는 금을 전부 미국으로 다 보냅니다. 영국이나 프랑스나 뭐 독일이나 이런 나라들이 혹시라도 금을 자기 나라에 갖고 있으면 다른 나라들이 침략해오면 그걸 뺏길까봐 미국에다 맡겨놓죠. 그래서 돈을 벌어서 금으로 받아가지고도 미국이 부자가 되고 그러면서 미국이 안전한 나라니까 거기에다 금을 맡겨서도 금이 많은 나라가 돼서 미국이 가장 금이 많은 나라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금이 많은 나라, 금부자. 저 두 번째 이제 칸에 빨간 글씨로 보면 브레튼 우즈 체제라고 그러죠. 그 브레튼 우즈에서
야, 금이 제일 많은, 대부분 전 세계의 금의 대부분을 갖고 있을 만큼 많은 니네 나라 그 달러를 전 세계에서 가장 신용이 있는, 가장 믿을 만한 화폐, 돈으로 만들자라고 이제 한 게 브레튼 우즈 체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 때는 35달러를 가져가면 금 1온스로 바꿔줬어요. 그래서 금하고 바로 바꿀 수 있는 달러를 저 때부터 전 세계가 같이 통화를 할 수 있는 기축 통화로 쓰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서 독일하고 일본이 이제 전쟁으로 완전히 패망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련하고 미국이 공산주의와 자본주의 전쟁을 하는데 독일하고 일본이 패망을 해서 완전히 망가졌는데 소련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련으로 공산주의 체제로 넘어가면 안 되니까 미국이 일방적으로 독일하고 일본을 도와주고, 그러면서 공산주의가 될 수 있는 나라들을 도와주는데 그 대표적인 나라가 제일 밑에 있는 우리나라, 그 다음에 중공이라고 하는 공산주의에 먹힐까봐 대만이라는 나라, 그 다음에 싱가포르이 굉장히 요충지입니다. 이 교역을 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싱가포르도 공산주의로 넘어가면 안 되니까 싱가포르라고 하는 도시국가, 그리고 홍콩도 영국령이었기 때문에 이 중국이라고 하는 큰 땅에 붙어 있는 민주주의 나라 영국령이니까 저거를 중국에 반환하기 전에 저것도 민주화를 시키고 자본주의에서 부자 나라로 만들자 해서 키워놓은 게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4마리 용이에요. 그 중에서 한국이 가장 공산주의하고 전쟁도 치렀고, 그러면서 공산주의 이북하고 대척점에 바로 있기 때문에 가장 많이 키운 나라가 한국이고, 그러다 보니까 2차 세계대전 끝나고 인구가 5천만 이상 큰 나라 중에서 선진국으로 간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나라들은 보시면 대만, 싱가포르, 홍콩은 조금한 나라예요. 몇백만 인구밖에 안 되는. 근데 5천만 이상의 인구가 가진 나라 중에서 선진국으로 발전한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는데, 그 이유가 결국 미국이 공산주의와 대항하기 위해서 대척점에 있는 나라들을 키우기 위해서 키워준 나라가 일본, 독일, 한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인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키워진 나라가 우리나라고, 그러면서 독일하고 일본한테는 니네가 더 이상 침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니네들이 만들어. 그럼 우리가 사줄게. 그럼 니네들 식민지 침략할 필요 없잖아 해가지고 만든 체제가 저 가트입니다. 가트. 관세와 무역에 관한 협정이라고 제일 위에 있죠. 저게 47년부터 95년까지 거의 50년 가까이 이어졌던 무역 체계예요. 그래서 관세를 면제도 해주고, 여기 3번째 보시면 기술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많이 뺏어옵니다. 도둑질해 오는데 그것도 눈 감아줘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철강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유치하는데, 그것을 키우기 전까지는 유치원처럼, 산업이 유치산업이라는 게 뭐냐면 유치원에 있는 애기들처럼 아직 크기 전의 산업을 유치산업이라고 합니다. 이것들을 보호하는 것도 미국이 눈 감아주고, 그 다음에 환율도 우리나라가 수출해가지고 팔아서 달러를 가지고 오면 그 달러 값이 떨어져야 되는데 그것도 달러 값이 안 떨어지게 하는 것도, 즉 환율 조작을 하는 것도 미국이 봐주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기 나라하고 무방인, 즉 공산주의와 대척점에 있는 나라들을 집중적으로 키워줍니다. 그러니까 이때 우리나라는 무상원조도 받았어요. 여기 이제 연령대가 한 50대 이상 되신 분들은 아마 미군 부대에서 나온 그 강냉이죽, 그 다음에 뭐 미군 부대에서 나온 강냉이 빵, 뭐 초콜릿, 그 다음에 저 의정부에 가면 부대찌개, 이런 것들이 전부 이 한국을 이렇게 공산화시키지 않기 위한 미국의 무상원조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50년을 온 거죠. 그러니까 미국은 그래, 니네들이 우리나라한테 만들어서 팔아. 그럼 우리가 달러 줄게. 근데 이 달러는 금으로 바꿀 수 있는 달러니까 굉장히 좋은 돈이야. 이렇게 해서 이제 수요와 공급을 분리해서 가져온 게 요 가트 체계예요. 이해가 가시나요? 어려우시죠? 이제 남자분들은 재밌어 하시는데 여자분들은 어려워하세요. 근데 이거를 아셔야지만 지금 왜 트럼프가 저럴까라고 의심을 안 합니다. 트럼프가 그러는 게 아니에요. 미국이 그러는 거지 트럼프가 그러는 게 아니고, 트럼프는 배웁니다. 미국이 이렇게 하게끔 앞으로 나서가지고 전 세계한테 보여주는 배우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런 가트 체계로 한 50년을 오다가
이제 1995년에 WTO라고 해서 세계 무역기구가 출범을 합니다. 이거는 뭐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미국이 이제는 일방적으로 이 공산화를 막기 위해서 도와주고, 미국이 손해를 보면서 기술도 이전해주고 환율도 조작해도 봐주고 무상원조도 해주고 여러 가지를 봐줬는데, 이제는 소련이 망합니다. 1991년이 소련이 망하죠. 그러다 보니까 소련이 망하면서 공산주의가 붕괴되다 보니까 여기 제일 위에 여기 있는 것처럼 2차 세계대전 때의 나치즘과 파시즘이라고 하는 민족주의가 망하죠. 붕괴됐죠. 그 다음에 소련이 망함으로써 공산주의의 대부가 망가지죠. 그때 중공은 굉장히 가난한 나라니까 공산주의 나라지만 별로 별 볼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자본주의만 남은 거예요. 자본주의만 남다 보니까 이제는 대결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대결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제는 미국이 자기의 이익을 찾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찾느냐? 지적재산권. 야, 니네가 우리 기술 베껴갔지?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얼마당 로열티 얼마 줘라고 하는 지적재산권을 무역에다가 포함을 시켜요. 그전에는 공짜로 줬는데 이거를 팔아먹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농산물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공짜로도 주고, 그 다음에 농산물은 아무렇게나 거래해도 괜찮은데 이제부터는 농산물에 대해서도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세금을 매기고 우리 것도 받아줘라고 하는 압력도 넣고 해서 이 미국에 팔아먹기 가장 좋은 요 두 가지 같은 경우에도 이 무역의 조항에다가 넣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공산주의하고 싸우려고 일방적인 퍼주기식 무역에서 미국이 좀 유리한 조건을 삽입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 나온 용어가 사다리 걷어차기, 공정무역이라고 미국에서 얘기는 하지만 공정무역이 아니라 한국, 뭐 홍콩, 싱가포르, 뭐 대만, 독일, 일본 이렇게 미국의 보호하에 공산주의하고 싸우려고 열심히 도와줘가지고 선진국으로 잘 사는 나라들은 괜찮은데, 나머지 못 사는 나라들 있죠.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이런 나라들은 저 가트 체계, 좀 아까 설명드린 가트 체계에서 좀 미국한테 도움도 받고 자본도 얻어서 뭐 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때부터는 공정무역으로 간다 그러니까 야, 이제는 니네들끼리 잘 사니까 버리는 거야 라고 하는 사다리 걷어차기라는 용어가 이때 나옵니다. 근데 미국은 사다리를 걷어찹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공정무역으로, 미국한테 불리하지 않은 공정무역으로 가면서 93년도에 이제 EU가 출범해요. EU가 출범한 이유는 야, 저 거대 미국, 최고의 부자의 나라, 소비의 나라 미국한테 야, 우리 유럽이 각계 전투로 대응을 하면 불리해. 그래서 우리도 뭉치자 해가지고 뭉친 게 EU로 뭉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전 세계에 가장 커다란 경제권이 4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첫째 미국, 둘째가 EU, 셋째가 중국, 넷째가 일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제를 관심 있게 보시려면 요 4나라, 요 4지역이 돈이 풀리는지 안 풀리는지, 지금처럼 돈을 빨아들이는지, 이런 것들이 경제에서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금리를 올린다, 어마어마한 규모의 경제를 갖고 있는 나라에서 금리를 올린다라고 하고, 기축통화인 달러를 갖고 있는 나라가 금리를 올린다라고 하는 것은 달러가 금리가 높은 미국으로 쭉 빨려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EU가 연말까지, 좀 이따가 나오지만 연말까지 양적 완화를 중단한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돈을 계속 풀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중단한다라고 하는 것은 돈을 다시 회수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전 세계에 가장 많은 돈을 차지하고 많은 경제를 차지하고 있는 큰 두 곳에서 돈을 쭉 빨아들인다면 나머지 돈이 필요한 나라들은 힘들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이 굉장히 큰 경제 대국인데 거기마저 또 빨아들이면 중국부터 우리나라까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근데 다행히 일본은 아직까지는 그러질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유심히 이제 관심을 갖고 보시면 되는데, 어쨌든 그래서 EU가 출범합니다. 미국에 대항하기 위해서. 근데 이제 이렇게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 그 다음에 EU라고 하는 나라, 그 다음에 미국 중심으로 해가지고 요즘에 이제 신문에 많이 나왔던 나라들이 있죠. 나프타가 USMCA로 트럼프 대통령이 바꿨죠. 나프타는 결국 멕시코하고 캐나다하고 미국하고의 EU와 같은 경제 블록입니다. 경제 어떤 통합체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만드는 제품들은 미국한테 수출을 하더라도 역내 부품 사용 비율이라고 해서 그 캐나다, 멕시코, 미국 내에서 만든 부품을 쓰면 관세가 없이 미국한테 팔아먹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EU를 보면 EU하고 같이 이렇게 뭉친 나라들이 있죠. 독일부터 뭐 여러 나라들이 있죠. 그 나라에 가서 그 나라의 부품을 사용해 가지고 62.5%만 사용하면 역시 관세 없이 먹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들이 어디에 많죠? 미국한테 관세 없이 팔아먹으려고 어디로 진출했습니까? 나프타 지역 중에서 인건비가 가장 싼 멕시코에 많아요. 우리나라 자동차, 현대자동차나 뭐 이런 회사들이. 그 다음에 유럽에 팔아먹기 위해서는 어디에 많습니까? 못 사는 나라에 많습니다. 즉 임금이 싼 나라, 체코, 헝가리, 뭐 유고슬로바키아 뭐 이런 데에 많습니다. 그게 바로 저 나프타 규정, EU 규정에 걸맞게 원상기지 규정을 활용해 가지고 공장을 해외로 이전한 그런 케이스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결국 WTO라고 하는 세계 무역기구라는 체제가 95년부터 공정한 무역 체계로 이제 출범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국이 들어오죠. 중국이 2001년도에 이제 WTO 본격적으로 이제 무역을 자유롭게 하겠다라고 해서 이쪽으로 들어옵니다. 요 전에 중국은 1969년도부터 소련하고 중공이죠. 그 당시에 소련하고 중공이 자꾸 국경 분쟁이 일어나요. 그래서 군인들끼리 막 총싸움도 하고 해서 죽고, 그 다음에 네 땅이니 내 땅이니 하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소련은 군사적으로 가장 강한 나라, 중공은 가난하고 인구만 많은 나라다 보니까 중공이 소련한테 지면 안 되겠기에 어느 쪽으로 붙냐면 미국 쪽으로 붙습니다. 공산주의임에도 불구하고 1969년도에 키신저가 잘 이렇게 외교를 해가지고 소련하고 대응하기 위해서 중공이 미국으로 붙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중국하고 미국하고의 관계가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우리는 중공하고 미국하고 공산주의니까 사이가 나쁜 걸로 알지만 69년도부터는 좋아졌어요. 그러면서 오다가 이제 무역까지도 미국하고 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무역을 하게 된 이유는 중국을 뭐 이렇게 예쁘게 봐서 니네한테 열어줄게라고 열어준 게 아니고요. 결국 미국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무기가 달러입니다. 달러를 가지고서 돈을 벌려다 보니까 두 가지가 필요해요. 그게 필요한 게 뭐냐면 첫째는 싸게 만들 수 있고 원자재가 있는 나라. 즉 여기 보시면 생산지죠. 여기 생산지. 중국이 임금이 굉장히 싸죠. 지금은 많이 올랐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거지 나라라고 그래서 굉장히 쌌습니다. 우리나라 임금의 뭐 20분의 1 막 이렇게 됐으니까. 그래서 임금이 싼 나라에서 생산을 하면 자본을 갖고 있는 기업들은 저 나라에 가서 만들면 제품을 싸게 만드니까 많이 팔릴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낙점된 겁니다. 14억의 인구를 가진 나라니까 인구가 어마어마하게 많고, 그러다 보니까 임금이 싸고, 그러면서 이제 중국이 어느 정도 커지면 14억 인구가 사주죠. 소비를 하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을 미래의 시장으로 해서 여기 WTO에 이렇게 가입을 시킨 겁니다. 인구와 미래의 소득을 보고 달러 자본을 가진 미국의 기업들, 전 세계 글로벌 기업들이 중국으로 가자 해가지고 저 중국을 키우려고 이제 WTO에 가입시킨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조건을 이제 내세웁니다. 야 중국, 니네 여기 해가지고 니네 부자 나라로 만들어줄 테니까 니네 제품 많이 수출하는 걸 받아서 그 대신 15년 후, 이게 언제냐면 2016년이에요. 이때 가입을 하고 나서 2016년에 자본주의 체제로 바꿔라. 니네 공산주의인데 이렇게 개방을 해가지고 무역을 자유롭게 이렇게 하다 보면 니네가 공산주의가 아닌 자본주의로 바꿀 거다. 그래서 자본주의로 바꿔라라고 미국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중국이 그래 뭐 바꾸겠지 뭐 그때 되면 했는데 안 바꾸죠. 그래서 미국은 이때에 자본주의 체제로 바꾸면서 금융을 개방을 하고, 금융을 개방한다는 건 뭐냐면 달러가 마음대로 왔다 갔다 우리나라처럼 한다는 겁니다. 중국 땅에 달러가 쭉 들어가는 게 자유롭고 또 쫙 빠져나가는 것도 자유로운 게 개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IMF 때 다 개방돼 있죠. 그러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우리나라가 달러 자본들, 달러를 갖고 있는 돈 많은 글로벌 자본들의 현금 인출기라고 그러죠. 우리나라 좋을 때는 달러가 쫙 들어오죠. 마음대로. 그랬다 우리나라가 좀 나쁘면 지금처럼 좀 나빠질 것 같다 그러면 쫙 빠져나가서 전 세계 평균의 주가가 1% 떨어질 때 우리나라는 3% 4% 떨어지는 게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중국이 어느 정도 커지면 15년 후가 되면 커질 텐데 이때가 되면 자본주의로 바꿔주기를 바랬는데 중국이 안 바꾸죠. 바꿨다가는 일본처럼 될까 봐. 일본처럼 이 버블 붕괴가 돼서 장기간 잃어버린 20년, 30년이 돼가지고 중국이 힘들어질까 봐 안 받습니다. 거기에다가 한술 더 떠서 시진핑이 이제 집권을 하면서 원래 중국은 집단 지도 체제예요. 이것도 이제 여성분들은 관심이 없으실 테지만 중국을 모르시면 경제를 모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집단 지도 체제라서 상무부라고 하는 곳에서 9명이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어떤 걸 수행하게 돼 있습니다. 일을. 그리고 이 태자당, 그 다음에 샹하이방, 그 다음에 공청단이라고 하는 세 가지 집단들이 돌아가면서 이게 집권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시진핑이가 집권을 하면서 올해에 어떻게 바꿉니까? 독재인데 그것도 평생 독재로 바꿉니다. 평생 독재로. 그러니까 시진핑이라고 하는 사람이 평생 해먹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 이렇게 볼 때는 저 나라 봐라? 여러 가지로 잘 유심히 보고 있었는데 이제는 안 되겠네 해가지고 지금 1, 2년 사이에 본격적으로 전쟁을 시작한 겁니다. 자, 그건 좀 이따 이제 다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근데 왜 그러면 중국이 안 바꾸고 미국하고 대립을 하게 됐을까라고 본다면 중국이 기본적인 밑에 깔려 있는 정책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을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자, 1949년 이제 중공이 이제 2차 세계대전 끝나고 장개석을 대만으로 축출하고 나서 중공이 출범하죠. 오랑캐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때부터 가장 기본적인 전략은 기미 전략입니다. 기미 전략이 뭐냐면 주변 국가들을 굴레를 씌워가지고 고삐를 딱 조여가지고 우리나라의 식민처럼 만든다라는 전략이에요. 이 중국이 옛날부터 그랬잖아요. 우리나라를 사신처럼 조공을 바친 나라로 여겼듯이 중국의 원래 전략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절대로 변하지 않아. 이 기미 정책은. 그런데 등소평이라는 사람이 80년대 집권을 하면서 미국과 일본의 힘을 아니까 잘못 되들었다가는 다시 중국이 옛날 아편전쟁처럼 이상하게 휘말려 가지고 가난한 나라로 더 빠지니까 전략을 도광량해라고 바꿉니다. 어려운데 그냥 들어두세요. 도광량해 뭐냐면 검의 빛을, 내가 검을 갖고 있는데 날카로운 검의 빛을 숨기고 어두운 곳에서 칼을 간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앞으로 100년 동안 절대로 미국하고 일본한테 덤비지 말고 실력을 뒤에서 쌓아라, 이 뜻입니다. 이게 등소평의 전략이었어요. 그래서 유언을 할 때에도 그렇게 유언을 하고 죽었습니다. 절대 미국하고 일본하고 덤비지 마라. 그런데 바뀌죠. 이게 등소평이라는 사람은 도광량의 전략을 쓰면서 선불원, 뭐니 해도 잘 먹고 잘 사는 게 최고야. 부가 최우선이야라는 전략을 썼습니다. 뭐 미국한테 덤비고 일본한테 덤벼서 패권 같은 거 세계를 지배하는 거 그거 다 필요 없고 잘 먹고 잘 살면 돼, 이 전략을 썼어요. 그리고 7인 집단 지도체제를 이 사람이 만듭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합리적인 사람이었죠. 그러다가 이제 2002년도에 후진타오라는 사람이 집권을 하면서 서서히 굴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일어서기 시작해요. 중국이 내세우는 것도 평화로운 가운데에서 중국이 일어선다라는 화평굴기. 그런 다음에 이제 또 몇 년 지나고 나서는 1년 지나고 나서는 유소자기, 이제는 본격적으로 우리의 존재감을 드러낸다라고 하는 전략, 이런 쪽으로 갑니다. 근데 미국은 가만히 참고 있었어요. 왜? 중국이 경제적으로 이용해 먹을 가치가 아직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012년에 시진핑이라는 사람이 이제 집권을 하죠.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드러냅니다. 발톱을. 분발유위. 중국이 벌떡 일어나서 이제는 우리가 다 할 거야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전략으로 가면서 전 세계에다가 이 공산당 전당대회 같은 데에서 대국 굴기, 우리는 큰 나라로 이제는 우뚝 일어서겠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중국의 꿈을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자기 혼자 종신으로 황제처럼 군림하는 법을 다 올해 바꿔버립니다. 이러니까 미국이 이제는 안 되겠다. 그러면서 미국은 2008년도에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미국이 굉장히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사실은 일본처럼 미국의 GDP 지난 시간에 배우셨죠? 국내 총생산 경제력이죠. 그게 경제력의 미국의 40% 정도만 되면 미국은 내칩니다. 일본도 미국 경제의 약 40% 정도 수준으로 올라왔을 때 좀 놔두면 쟤네들이 큰일 내겠다 해가지고 내친 거예요.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아실지는 모르지만 플라자 합의라고 해서 환율을 조작하고 그 다음에 다시 몇 년 후에 역플라자 합의라고 해서 다시 환율을 한 번 더 조작해가지고 일본을 완전히 망가뜨리게 만든 이유가 일본 경제가 40% 이상을 따라와서 그렇습니다. 근데 중국은 지금 70% 따라왔어요. 근데 왜 가만히 놔뒀느냐? 미국이 힘들어서 그랬습니다. 2008년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달러라고 하는 기축통화가 흔들려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에서 달러를 안 쓰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있다 보니까 아직은 아니야. 그런 와중에서 중국하고 만일에 지금처럼 저렇게 복잡하게 되면 러시아를 비롯한 미국한테 반대하는 정책을 가진 나라들이 탈달러라고 하는 달러를 안 써버립니다. 그럼 미국은 망해요. 그래서 가만히 기다려온 겁니다. 우리가 힘을 키울 때까지 있어봐 중국. 그러다가 미국이 드디어 힘을 키우죠. 힘을 키워서 미국 경기는 지금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경제전쟁, 무역전쟁, 달러전쟁, 환율전쟁, 실제로 진짜 전쟁을 하더라도 미국은 안 망해요. 그만큼 미국이 강해졌기 때문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부터 서서히 시비를 걸면서 올해 본격적으로 전쟁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중국을 미국이 손을 보려고 하고 그 손을 보는 과정에서 우리나라나 중국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가 중요한 건데요. 바로 이제 이것 때문에 중국을 손을 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 패권이라는 게 있죠. 미국이 세계 최강이니까 패권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중국이 본격적으로 도전을 합니다. 첫째는 미국이 가장 아킬레스건, 영린이라고 생각하는 게 달러예요. 전 세계의 무역으로 거래되는 돈을 무조건 달러로 써야 되는데 중국이 달러에서 자기네 돈 엔화로 바꾸는 작업들을 계속 해왔습니다. 2008년 이후부터.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의 달러가 거래되는 양이 점점 줄어들어요. 그러면 미국은 달러가 많이 거래돼야지만 유지되는 나라인데 중국이 이걸 야금야금 뺏어가니까 안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에너지입니다. 이 에너지는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듯이 사우디아라비아하고 미국하고 협정을 옛날에 맺습니다. 키신저라는 사람하고. 그때에 무조건 석유 결제 대금은 다른 나라 돈으로도 하지 말고 금이나 이런 현물로도 하지 말고 곡식으로 맞바꿀 수도 없고 무조건 달러로 해 라고 결정을 합니다. 그 대신 사우디아라비아가 독재 왕정이죠. 아직도 왕이 있죠. 그 독재 왕정을 미국이 보호해 줄게. 그리고 중동에서 수니파하고 시아파가 있는데 이것도 경제에 굉장히 중요한 건데 자꾸 이 용어가 나오다 보니까 어려우실 거예요. 근데 그냥 들어만 두세요. 중동은 수니파와 시아파가 있습니다. 옛날부터 싸워요. 스님께서 뭐 훨씬 더 잘 아시겠지만 옛날부터 싸웁니다. 내가 정통 이슬람이야, 네가 정통 이슬람이야 이렇게 하면서 이 우리나라가 남북한 싸우는 거는 저리 가라예요. 그 수니파와 시아파는. 근데 대표적인 수니파의 나라가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대표적인 시아파 나라가 이란이에요.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는 굉장히 안보적인 위협을 많이 받는 나라거든요. 석유도 가장 많이 나가는 나라인데다가 안보적인 위협을 많이 받다 보니까 자기를 지켜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하고 약속을 합니다. 우리나라 지켜주는 조건.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의 독재를 용인하고 그 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를 지켜주는 미국이 지켜주는 조건으로 무조건 달러를 석유대금 결제로 쓰게 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 에너지, 미국이 셰일석유하고 셰일가스가 최근 몇 년 사이에 나왔지 옛날에는 전 세계에서 에너지, 석유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가 미국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이 석유가 가장 많이 매장돼 있어요, 전 세계에. 근데 이 석유는 사우디아라비아처럼 포크레인으로 이렇게 파면 나오는 석유가 아니고, 미국은 바위를 뚫고 들어가서 그거를 물총으로 쏴가지고 그거를 다 깨부셔가지고 석유를 이렇게 정제해야 돼가지고 원가가 많이 듭니다. 그래서 미국 석유는 못 쓰는 석유예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가장 많은 석유를 수입해온 나라인데, 그 석유 값을 달러로 결제하는 그러한 조건을 맺었는데, 중국이 여기 보시면 상해 원유 선물 시장이라고 하는 것을 올해 개설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 에너지라고 하는 대표적인 석유 값을 미국이 다 조절하거든요. 근데 야, 우리도 개설했으니까 니네 석유 팔아먹으려면 우리 시장을 통해서 와도 돼. 그러면서 더 중요한 게, 달러 결제하지 말고 우리 위안화, 중국 돈으로 결제해도 돼. 그 대신 니네 우리 중국 못 믿지? 그러면 금으로 바꿔줄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으로서는 가장 초비상이 걸린 겁니다. 이게 상해 원유 선물 시장에서 달러를 안 쓰고 위안화를 쓰는 것이. 그래서 여기에서 미국이 진짜 손을 봐야 되겠다라는 결정을 하게 된 거죠. 그 전에는 이제 1대1로 문제 많이 뉴스에서 들어보셨죠? 중국이 석유기를 미국 해군이 막아버리면, 중국은 석유를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수입하는 에너지 부족 국가이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망하고, 전쟁이 일어날 때에는 전쟁에서도 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 이렇게 수입해오는 루트가 있는데, 그 루트를 미국이 막더라도 중국으로부터 중동에서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틉니다. 그 길이 1대1로예요. 바닷길을 일로라고 그러고, 이 옛날 실크로드 같이 이렇게 육지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트는 것을 일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양쪽으로 육지로도 파이프를 쭉 꽂아 가지고 이란으로부터 중국으로 이렇게 파이프라인을 가게 만드는 작업을 하고요. 그 다음에 바닷길로도 중간중간에 항구를 개발을 해 가지고 백길도 중국이 만듭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그걸 뭘로 받느냐? 쟤네들 군사 패권을 노리려고 하네. 1대1로라고 하는 경제적인 패권을 이렇게 빙자해서 저기에 해군 기지를 설치하고 저기에 미사일 기지를 설치하려고 하네라고 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1대1로가 있는, 요즘 뉴스에 많이 나오는 스리랑카, 그다음에 파키스탄, 이런 나라에 미국이 방해 공작을 해가지고 지금 다 이렇게 무위기로 돌아가고 있죠. 그래서 이 1대1로를 중국이 하면서 또 미국이 손을 보기 시작한 거고요. 그다음에 남사분도라고 그래가지고 저쪽 그 필리핀하고 인도네시아하고 있는 그 남진해라고 그러죠. 거기 바다에 산호섬이 있는데, 그 산호섬에다 시멘트를 갖다 부어가지고 거기에 섬을 만들어 버리죠. 그리고 우리 땅이다 그러고 있죠. 그래서 이걸로 보면은 미국 입장에서는 얘네들이 저기에다가 인공섬을 만들고 활주로를 만들고 미사일 기지를 만들고 하는 이유가 바로 미국한테 군사적으로 도전하려고 하고 남진해를 장악하려고 하는구나. 그냥 참고로 알아두셔야 됩니다. 경제를 배우신다고 그러니까. 남진해가 왜 중요하냐면, 일본이나 우리나라한테, 특히나 중국한테도 마찬가지 중요한 게, 중동에서 들어오는 모든 석유가 남진해 말라카 해협이라고 하는 해협을 통과합니다. 거기를 안 지나면 한참 돌아와야 돼요. 그래서 거기가 굉장히 중요한 에너지 보급로입니다. 그러니까 중국하고 미국하고 만약에 무슨 일이 있을 때 미국이 거기만 딱 막아버리면 중국이 에너지를 수입을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를 장악하려고 남사분도를 이제 중국이 만드는 거죠. 그리고 에너지뿐만이 아니고 중국에서 만들어가지고 저쪽 유럽으로 수출을 하려고 해도 남진해를 다 통과해야지 가장 빨리 갑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요충지인데, 여기에 이제 중국이 분도를 만든 거죠. 그러니까 미국한테 밉보이는 일들을 굉장히 많이 해왔던 겁니다. 근데 미국이 참고 참았는데, 결국 요거 상해 원유 선물 시장을 올해 개설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시진핑이가 또 올해 중국 제조 2025를 선포합니다. 2025년까지는 전 세계 첨단 기술을 중국 중심으로 해가지고 제조 강국으로 만들겠다. 지금까지는 미국한테 수입해가지고 많이 썼는데 이제는 안 하겠다라고 해서 선언을 해버립니다.
혹시 중국에 최근에 가보신 분들은 중국 거지들도 QR 코드를 쓴다는 거 말 들어보셨나요? 중국 거지들 핸드폰으로 중국 거지가 갖고 있는 데에다가 이렇게 딱 대면 송금이 바로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로 따지면 노점상, 과일 노점상 같은 데 있죠. 거기 현금 안 받습니다. QR 코드로 그냥 결제 이렇게 하면 바로 결제가 됩니다. 그래서 내 통장에서 빠져나가고, 그만큼 중국이 지금 4차 산업혁명에 굉장히 앞서 나가고 있어요. 그 앞서 나가는 기술의 밑바탕에는 대부분 미국산 기계들이 많이 돼 있고 미국산 기술들이 많이 접목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훔쳐다가 2025년도에는 미국제 안 쓰고 우리가 세계를 제패하겠다라고 한 게 중국제도 2025예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가장 많이 팔아먹을 수 있는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금융, 달러라고 하는 금융이고요. 또 하나는 첨단 기술이에요. 미국은 다른 나라에 수출을 해가지고 팔아먹는 것은 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수입해다가 먹죠. 그래서 달러도 안 쓴다고 해서 자꾸 위안화를 쓰게 하고, 거기에다가 첨단 기술도 이제는 중국이 다 우리 거 훔쳐다가 개발을 해서 자기네들이 2025년도에는 세계를 제패하려고 하네라고 하니까 미국이 이제는 본격적으로 손을 본다라고 마음을 먹은 겁니다. 그러면 중국의 아킬레스건은 뭐냐? 미국의 아킬레스건은 요 세 가지인데, 달러 패권, 에너지 패권, 해양 군사 패권인데, 그러면 중국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은 뭐냐? 이겁니다. 중국은 55개 민족이 모인 나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굉장히 골치 아픈 나라들이 세 나라입니다. 첫째, 신장 위구르, 맨날 폭동 일어나고 뭐 분신자살하고 그러죠. 그 다음에 티벳 스님들이 마찬가지로 맨날 분신자살하고 독립을 요구하죠. 대만 마찬가지죠. 여기를 미국이 안 건드렸습니다. 근데 최근에 건드려요. 한 2달 정도 전에 기사를 보시면 요 대만, 특히 요 대만에 미국의 해병대가 몇십 년 만에 처음으로 들어간다고 그랬습니다. 이거는 중국한테는 굉장히 큰 아킬레스건이에요. 근데 이 작업을 미국이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혹자는 뭐 트럼프하고 시진핑이가 잘 합의해서 무역 전쟁을 금방 끝낼 거다라고 하지만, 무역 전쟁은 끝낼 수 있어도 실제로 패권 전쟁은 계속 뒤에서 이제 중국을 망하게 하기 위한 미국의 전쟁은 계속되는 거고요. 중국은 안 망하려고 계속 이제 또 전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한 상황까지 온 거고요. 거기에다가 북한이 그냥 우리나라끼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잘하시고 김정은이가 마음을 비워서 우리끼리 평화를 누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게 아니고 이 북한도 중국을 망하게 하기 위한 미국의 전략입니다. 민족 분리를 시키기 위한 하나의 전략입니다. 왜냐하면 북한을 자본주의 물을 흠뻑 들여가지고 맥도날드, 코카콜라 이런 게 들어가면서 잘 살게 만들잖아요. 그리고 자유로 만들잖아요. 그러면 동북 삼성이 위험해집니다. 중국 공산주의의 지배를 받고 있는 조선족들이 많이 살죠. 동북 삼성, 우리나라 그 북한 위쪽에, 거기 나라 사람들이 북한하고 왕래가 많은데 와가지고 북한이 잘 사는 걸 보면 이건 뭐야? 우리나라보다 훨씬 못 살고 우리나라한테 이 전적으로 의지했던 북한이 이렇게 미국한테 개방을 하니까 잘 사네? 그러면 중국도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야, 우리 중국한테 지배받지 말고 시진핑한테 의지하지 말고 우리 북한한테 붙자. 그럼 이게 친미 국가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야금야금 먹어 들어가려고 하는 전략 중에 하나가 북한 전략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아무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잘하셔도 미국이 이거를 흔들지 않으면 사실은 힘들어요. 다만 북한 문제가 잘 해결이 돼가지고 저쪽에 경제 발전을 이루려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데, 북한에 가가지고 인프라, 즉 건설, 토목 이러한 것들, 시설들 많이 짓고, 그러면서 또 이제 북한 노동력이 싸니까 그걸 토대로 해가지고 싸게 만들어서 싼 중국 제품보다 우리나라가 좋고 싸니까 수출이 많이 돼서 이제 여러 가지 경제적인 희망은 있는데, 우리나라가 스스로 하기는 아직은 못합니다. 그래서 북한 문제도 중국 죽이기 전략으로 트럼프가 시작한 거예요. 거기에 우리나라 대통령께서는 이용을 트럼프가 해먹으려고 자꾸 협박도 했다가
자꾸 달래기도 했다가 이러는 과정에 있다.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고 국제정치학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들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런 상태까지 왔습니다. 미국하고 중국이 부딪히는. 자, 이제 그래서 이제 미국하고 중국이 무역 전쟁을 개시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궁금한데, 지금 미국이 하는 행동과 중국이 하는 행동을 보면 세계대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무기를 안 써서 죽이지만 않았지 경제적인 대전을 지금 벌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쉽게 끝난다? 쉽게 안 끝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게 아니고 미국이 가만히 보니까 안 되겠다. 중국을 손봐야 되는데 서서히 손봐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오바마 시절부터 제조업 부활 정책을 씁니다. 그래서 이때 가장 많이 미국 신문에 나온 용어가 리쇼어링, 바깥으로 나간 공장을 다시 미국으로 끌어들인다라는 의미죠. 리쇼어링, 이러한 정책을 많이 썼고요. 그러면서 트럼프가 아메리카 퍼스트, 미국이 이제는 다시 1등으로 간다라고 하는 정책으로 일자리 정책을 쓴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2008년도에 미국이 무너졌죠. 금융위기 때문에. 그러면서 계속 돈을 풀었죠. 풀고 여러 가지 정책을 쓰고 이러면서 미국 경제가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10년 만에 미국이 금리를 올립니다. 2015년 말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금리를 올리고 있고, 최근에 중국하고 무역 분쟁이 격화되면서는 더 빨리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경제에는 이 미국발 금리 인상이 빠르게, 그러면서 갑자기 가파르게 오르면 우리나라와 중국과 같이 부채가 많은 나라, 중국은 가계부채는 별로 없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굉장히 노랭이죠. 그래서 가계부채는 없어요. 근데 어떤 부채가 많죠? 기업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IMF 때처럼 중국은 기업 부채가 많고요. 그 다음에 중국의 지방자치단체, 우리나라 따지면 뭐 시, 구, 군 이런 그 지방자치단체가 부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국 달러가 금리가 인상이 되면 자금 조달하기가 힘들고, 달러 부채가 많기 때문에 그 달러 부채의 이자를 갚기에도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굉장히 위험한 지경까지 오고 있습니다. 물론 정책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중국의 대응 정책과 우리나라의 대응 정책은 좀 이따가 다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10년 만의 위기다. 우리같이 신흥국은 이렇게 그냥 머릿속에 그냥 인식해 주시면 됩니다. 금리를 미국이 올리기 시작한 10년 만의 위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거기에다가 트럼프가 지정학적으로 또 불안까지 조성합니다.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분위기까지 조성을 해요. 그러면 달러 가치는 더 올라갑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하는 거. 그래서 중동에서 막 그냥 분쟁이 일어나게 만들면 불안한데 달러 사놔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감 조성. 그 다음에 대만에 미국 해병대가 들어간대. 그러면 대만하고 중국하고 군사적으로 부딪힐 수 있네? 그러면 달러 사놔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해서 또 달러 가치를 올리고, 이렇게 지정학적으로까지도 불안감을 일부러 조성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제 무역전쟁을 해서 중국이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저렇게 수출을 하는 데에다 관세를 매겨서 중국의 수출이 줄어들면 중국 망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중국의 수출을 가장 많이 하는 한국도 망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서 굉장히 불안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불안할 때에는 최고의 안전자산이 뭡니까? 금과 달러예요. 거기에다가 엔화까지 가죠. 그런데 미국의 목적은 달러 값어치를 높이는 데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달러가 미국으로 귀환하는 현상이 빨라져요. 그러니까 점점 달러 가치가 높아집니다. 미국으로서는 좋죠. 자, 그런 현상인데, 그런 현상이 왜 일어났느냐? 제가 지난번 강의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누가 재테크 질문을 하셔서 위안화, 중국 돈하고 우리나라 원화가 일주일 이상 계속 올라가고 달러가 계속 일주일 이상 떨어져. 그러면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3천억 원 이상씩 미국 돈이 계속 들어오면 그때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투자를 하시면은 굉장히 좋을 겁니다. 반대로 그게 아니고 달러가 빠져나가고 우리나라 돈 가치가 떨어지고 중국 돈 가치가 떨어지면 아직은 하면 안 됩니다라고 했는데 그게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어온 겁니다. 그래서 먼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해서 약달러 정책을 썼어요. 달러를 약하게 만드는 정책을 썼습니다. 왜? 옛날 일본식으로 달러를 약하게 만들고 중국 돈하고 우리나라 돈을 강하게 만들면 달러 돈들이 우리나라하고 중국으로 쫙 빨려 들어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달러가 우리나라하고 중국으로 들어오면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오니까 우리나라의 자산 가치, 즉 부동산, 주식, 채권 가격이 쫙 올라가죠. 옛날 일본이 그랬죠. 중국도 쫙 올라갑니다. 그것이 바로 약달러 정책이에요. 그래서 달러를 약하게 만들어가지고 달러를 강한 통화의 나라인 중국하고 우리나라한테 쫙 침투를 시킵니다. 그런 다음에 일본 자산 가격이 10배도 오르고 막 이랬죠. 그때 당시에. 그랬을 때 이제 요거 털어먹어야 되겠다 그러면 금융 공격을 해가지고 달러를 쫙 뺍니다. 이거를 이제 경제를 좀 아는 사람한테는 양털 깎기라고 그래요. 양을 통통하게 이렇게 키우고 털을 막 이렇게 키운 다음에 나중에 이제 깎아 먹어도 되네 가지고 양털을 쫙 깎아 먹는 게 달러가 쫙 들어갔다가 버블을 쭉 일으킨 다음에 그 버블을 그 내국인한테 다 전가시킨 다음에 달러가 쫙 빠져나가는 거, 이 작전을 썼어요. 근데 중국이 일본을 옛날 봤죠. 그러니까 안 돼. 이래가지고 못 들어간 겁니다. 사실은 저게 들어왔으면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가 3,000 넘었을 거예요. 중국 상하이 종합주가지수도 아마 5,000 넘었을 거고. 근데 저렇게 안 통한 겁니다. 그러니까 반대 정책을 쓰는 거죠. 2차 전략이 뭐냐면 그래? 그러면 달러 강하게 만들어. 그래서 위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달러를 세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중동의 불안을 막 조성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란 핵 협의 탈퇴해버리니까 중동의 불안이 막 일어나니까 석유값이 쫙 오르죠. 저러면 망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냐? 중국입니다. 중국은 달러가 강해지면 달러 빚이 많은 나라라서 망하죠. 그 다음에 유가가 올라가가지고 기름값이 비싸지면 기름을 거의 100% 수입을 합니다. 중국도 기름값이 비싸면 물가가 오르죠. 물가가 오르면 14억 인구가 아직도 가난한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중국은 한 3억 정도만 중산층 이상이지 나머지 10억 이상은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하루에 7,000원 가지고 사는 사람이 약 8억. 약 한 3억 정도는 하루에 3,000원 가지고 삽니다. 중국이 아직은. 그런 나라에서 만일에 물가가 오르잖아요. 그러면 반란이 일어나죠. 그 정책을 쓰는 겁니다. 지금 트럼프가. 그러다 보니까 중국 정부는 요거하고 요거를 무마시키기 위해서 안 되겠다 하니까 자기가 내부에서 쓸 수 있는 정책을 씁니다. 돈을 풀어요. 돈을 풀어서라도 방어해야 되겠다라고 돈을 풉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달러 버블이 아니라 자기 내부에서 버블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자꾸 돈을 풀죠. 작년에 일자리로 54조를 풀었습니다. 여러분들 돈 얼마나 가지셨어요? 54조 중에서 내 돈이 얼마나 왔어요? 안 왔죠. 이게 어디론가 흘러갑니다. 그게 어디로 갔느냐? 강남, 서울 부동산으로 간 거예요. 이 버블이 돈 냄새를 맡고서 가는 겁니다. 전체가 다 버블이 일어나진 않아요. 일본처럼. 그래서 지금 내부 버블을 유발하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나중에는 감당을 못하죠. 왜? 달러 돈이 아닌 기축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자꾸 우리나라도 돈을 찍어내고 중국도 돈을 찍어내면 그때 배우셨죠? 환율의 문제가 생긴다.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달러 가치가 쫙 올라가면 외국인들이 달러를 가지고 들어왔는데 앞으로 점점 달러 가치가 올라가고 우리나라 원화 가치나 중국의 위안화 가치가 떨어지겠네. 빨리 돈을 안 빼면 손해를 막심하게 보겠네. 돈을 빼갑니다. 이러면은 무너지는 거예요. 그 전략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미국의 전략이. 우리나라는 사실은 그렇게 안 하고 싶지만 중국이 무너지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같이 무너질 확률이 많은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3월 22일 날 무역전쟁이라는 이름으로 시작을 했지만 사실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석유라고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자원이 데이터입니다. 데이터. 미국이 첫 번째로 노리는 게 중국의 14억 인구의 데이터예요. 빅데이터 시대죠. 빅데이터가 뭡니까? 보원이가 하루에 몇 번 화장실 가느냐를 알고 있어요. 빅데이터가. 그리고 저 같은 사람이 하루에 영화를 몇 시간 보며 그 영화를 보는 패턴이 어떤 영화를 주로 보느냐 해가지고 알고 있어요. 이게 빅데이터입니다. 그러니까 일거수 일투족을
다 컴퓨터가 알고 있는 게 빅데이터. 그러니까 어떤 게 됩니까? 뭐를 팔아먹으려면 맞춤형으로 팔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맞춤형으로. 저 빅데이터 시대의 이 데이터가 석유입니다. 석유. 가장 중요한 자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야, 니네 지적 재산권 우리한테 이제는 내. 그리고 니네가 마음대로 베껴 썼지 도둑질 해가지고 첨단 기술 이거 비용 내. 그리고 비용만 내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 기업들 니네 못 들어가게 하지. 구글부터 무슨 뭐 애플부터 이런 제조업은 들어가지만 실제로 첨단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 못 들어가게 합니다. 특히 인터넷을 많이 차단하기 때문에 못 들어가게 해요. 그거 개방해 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시진핑 같은 경우에는 개방하면 자기 독재 권력이 무너지는데 개방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래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그런 것들이 묶어서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중국의 산업정책이 지식재산권과 첨단기술 이런 것들에 개입했다. 니네 개입하지 마라는 요구 조건을 첫 번째로 하면서 무역법을 위반했다고 해서 500억 달러의 관세를 부과했다고 발표를 합니다. 결국 전쟁의 이름은 무역전쟁이지만 얘네들이 노리는 건 뭐예요? 지적재산권과 첨단기술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노림수는 빅데이터, 14억 인구의 빅데이터를 자기가 갖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중국이 저걸 쉽게 개방할 리가 없죠. 자, 그래서 1라운드 관세 전쟁이 이제 7월 6일부터 이 보복으로 해가지고 이제 됐는데 요거 시작해서 2달 정도 후에 이제는 아예 중국을 미국의 적으로 해버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이라고 하는 전 세계의 대표들을 모아놓은 자리에서 아예 미국의 적으로 규정하죠. 그래서 WTO 가입 후에 300만의 일자리를 뺏어갔다. 미국에서. 그 다음에 6만 개의 공장을 뺏어갔다. 니네 도둑놈 아니야? 자기네들이 이용해 먹으려고 중국을 가입시켜 놓고는 나중에 이제 거꾸로 역공을 미국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묵가지 않겠다 하면서 이때 이제 이데올로기를 다시 끄집어냅니다. 사회주의를 공공의 적으로. 자유, 민주주의, 자본주의의 공공의 적은 사회주의인데 사회주의의 대표성을 띈 나라가 중국이야. 그러다 보니까 우리 거 다 뺏어가고 있어. 그러면서 인민들은 자유가 없고 인권이 없고 니네 공산당들이 다 해먹어. 이렇게 트럼프가 얘기한 거예요. 이거 완전히 전쟁 선언이죠. 중국한테. 그래서 쉽게 끝날 것 같지가 않다라는 게 이런 정치적으로까지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시진핑이가 다 내려놓고 나 독재 안 하고 그래 다 받아줄게 하면 돼요. 근데 과연 그럴 수 있을지 앞으로 뉴스를 잘 보시면서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시 또 2라운드 전쟁을 시작합니다. 이거는 편먹기 전쟁이에요. 트럼프가 요 나프타, 이게 아까 말씀드렸죠. 멕시코하고 캐나다하고 미국이 맺은 그 북미의 무역 협정인데 요거를 다시 재협상을 했죠. 재협상을 하면서 다른 거는 안 건드렸는데 뭘 건드리냐면 시장 경제와 비시장 경제 국가의 대결을 여기서 끄집어냅니다. 그래서 야, 캐나다하고 미국 다른 거 다 좋아. 그런데 비시장 경제국, 즉 중국입니다. 중국은 아직 자유시장 경제국으로 미국한테 승인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미국의 시장 경제국이 아닌 나라하고 니네들이 무역을 할 때에는 우리는 탈퇴한다. 이 조항을 넣습니다. 그러니까 멕시코하고 캐나다는 가장 많은 물건을 팔아먹는 나라가 미국인데 중국하고 거래를 했다가는 미국이 니네 물건 안 사라고 하니까 그게 탈퇴한다고 그랬으니까 그 중국하고 거래를 하겠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캐나다하고 미국을 나프타라고 하는 거를 USMCA로 바꾸면서 자기 편으로 연합군으로 만들어놨어요. 그 다음에 한미 FTA가 이제 개정이 됐는데 정부에서 아직 발표를 안 합니다. 왜 안 하냐면 중국하고 뭔가 저런 나프타하고 비슷한 규정이 있을까봐 저게 마무리되기 전까지 건드렸다가는 중국한테 또 미움 살까봐 안 하는 거예요. 분명히 중국한테 불리하게 저 FTA가 뭔가 바뀌었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전문가들은. 근데 아직까지는 뭐 모르는 얘기지만 그래서 아마도 우리나라 FTA도 그렇게 바뀌었을 거고 미국 편으로 만들려고. 그 다음에 이제 일본하고 EU가 아직 협상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미국한테 자동차, 여러분들 잘 아시죠? 벤츠, 아우디, BMW 다 독일제죠? 미국에 가장 많이 팔립니다. 그 다음에 일본 도요타, 렉서스, 일본에서 가장 많이 수출합니다. 미국에. 그러니까 얘네들은 자동차를 만일에 미국이 니네 안 사줘 그러면 아니면 관세를 많이 부과하면 큰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로 막 압박을 하는 겁니다. 압박을 하면서
중국하고 거래하면 니네 또 큰일 나라고 하는 조항을 넣을 가능성이 있다. 결국 뭐예요? 연합군입니다. 그럼 중국은 어디하고 연합군이죠 지금? 러시아, 그 다음에 베네수엘라, 그 다음에 터키, 이란, 이런 미국하고 반대되는 나라하고 지금 연합 세력을 형성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연합군 대 연합군의 경제 세계대전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 10월 5일 날 펜스 부통령이 또 연설을 합니다. 이거는 완전히 이게 전쟁 선포죠. 이 내용을 보면 이제 요약한 건데, 중국과 중국 국민은 좋아한다 우리. 대단한 거예요. 시진핑한테는 중국하고 중국이란 나라, 그 다음에 중국 국민 나 좋아해. 또 미국도 좋아해. 그런데 공산당은 좋지 않아. 이거예요. 실제로 공산당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공산당들은 경제적으로 우리를 침략했고 군사기술을 뺏어갔고 그리고 군사력을 강화해서 우리의 패권을 노리고 있고 그 다음에 인권도 엉망이야. 니네 보니까 뭐 다 촬영한다며 이 CCTV로 그래놓고 그걸 다 정보화 시켰다며 이거 인권유리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그 신장 위구르 거기에 뭐 몇백만 명을 수용하고 있다며 감옥에 뭐 이런 것들을 여기에 다 까발립니다. 그 다음에 종교의 자유가 없다며. 그렇죠? 뭐 태극권 뭐 같은 거 하는 뭐 파륜궁인가 이것도 탄압을 하고 죽이고 그 사람들을 그 신장 같은 거를 매매하게 뭐 공짜로 막 띄어다가 막 팔고 이러는 게 중국이라는 나라 인권 이거 종교다 이런 걸 막 비난합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에 돈을 꿔주고 못 갚을 정도로 막 많이 꿔준 다음에 그걸 못 갚으니까 항구를 내 걸로 뺏어버리고 그 대표적인 게 스리랑카 항구를 뺏었죠. 못 갚으니까 자기네가 가서 지어줘요. 그런 다음에 못 갚으면 우리가 쓸게 해가지고 뺏어버립니다. 대표적인 게 스리랑카하고 지부티라는 아프리카에. 근데 그 두 나라가 왜 중요하냐면 거기가 좁아가지고 거기를 중국 해군이 딱 막아버리면 무역 항로로 못 지나갑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그 곳인데 거기에 중국이 부채 애교를 통해 가지고 뺏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다 비난하면서 아주 중국한테는 아킬레스건 정말 제일 기분 나쁜 거를 건드립니다. 하나의 중국을 지지하는데 원차이나. 근데 대만이 통일했으면 좋겠다. 이걸 얘기를 여기 합니다. 중공 공산주의가 하면 안 되고 대만이 더 좋아. 이거 완전히 전쟁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심각하게 하면서 이제 지금까지 이어온 겁니다. 그래서 시나리오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나라한테 중요한 시나리오인데 첫째가 시진핑이 항복으로 하면은 빨리 해결이 됩니다. 근데 이 가능성은 전문가들이 거의 없다라고 봐요. 그래서 무역 전쟁과 기술 전쟁 정도로만 지적재산권을 이제 중국에서 인정해주고 미국한테 그다음에 미국의 첨단 기술을 중국으로 들어가게 하고 데이터를 미국 기업에도 공유하게끔 하는 정도로 양보를 하면 끝납니다. 근데 하나 더 요거만 하는 게 아니라 금융시장을 개방을 해야 돼요. 달러 돈이 마음대로 들어갔다 마음대로 나와야 되는데 이거가 바로 중국을 망하게 하는 지름길이 되기 때문에 시진핑 입장에서는 상당히 힘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만일에 시진핑이 양보하면 11월 말 11월 30일로 이제 못 박았더라고요. 며칠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때 두 정상이 회담을 해가지고 잘 되면 우리나라는 도약을 합니다. 이거가 잘 되면서 북핵 문제까지 해결이 되면 우리나라는 제2의 경제 도약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좋아지는 건데 만일에 이게 이제 거꾸로 밑에 대로 절대로 미국이 그거 가지고 안 돼. 니네 체제 변화, 자유시장 경제로 바꿔. 이렇게 무리하게 요구를 하고 그러면 중국은 절대로 못하죠. 자기가 망하는데. 그러면 이제 금융전쟁까지 갑니다. 이 금융전쟁이 뭐냐면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중국의 여러 기업체와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신용평가사가 있죠.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신 S&P, 뭐 무디스, 뭐 이런 스탠드 앤 푸어스 이런 그게 다 미국 신용평가회사거든요. 지네들 마음대로 평가합니다. 저 나라를 좀 망가지게 하고 싶다 그러면 저 나라 신용도가 내려갔어 이러면은 달러 돈이 쫙 빠져나갑니다. 그러면서 채권을 발행하죠. 국가에서도 채권을 발행할 때 이자가 높아집니다. 신용도가 낮으니까 이자를 많이 줘야지 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점점 더 돈이 꼬이는 현상이 발생되죠. 그래서 결국 금융전쟁까지 갈 거고요. 금융전쟁까지 가면 뭐 당연히 이게 신냉전 체제로 오랫동안 가겠죠. 그러면서
이것도 또 이제 며칠 전 신문에 나왔죠. 트럼프 대통령. 우리 소련하고 맺은 중거리 핵전략 조약 탈퇴하겠다. 이게 왜 중국한테 중요하냐면 소련하고 미국하고 옛날 냉전 시대에 맺은 조약입니다. 그래서 야 우리 장거리만 만들고 중거리하고 단거리는 만들지 말자. 이렇게 맺은 조약입니다. 핵폭탄을, 핵미사일을. 근데 중국하고 북한은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이 만들어 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야 미국하고 소련은 안 만드는데 중국하고 북한이 만들잖아. 그럼 저건 무슨 소용이 있어? 저 탈퇴할래?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로부터 무엇이 파생되느냐? 이 소련이 망가진 가장 중요한 원인이 두 가지죠. 하나는 유가 폭락, 석유값이 완전히 폭락을 해버리니까 소련에서 가장 큰 수출품이 석유입니다. 그 석유를 가지고서 먹여 살린 건 거예요. 위성 국가들을. 근데 석유값이 폭락을 하니까 위성 국가들을 못 먹여 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독립이 요구가 돼가지고 소련 연방이 붕괴가 된 거죠. 거기에다가 레이건 대통령이 스타워즈 그래가지고 우리는 니네 소련 상대가 안 돼. 우리는 우주로 가가지고 다 전 세계를 보면서 우주에서 전쟁을 해가지고 니네 핵폭탄 다 파괴할 수 있어라고 해가지고 레이건 대통령이 선언을 하니까 소련도 우리도 만들어야 되겠네 해가지고 군비 경쟁을 이렇게 한 겁니다. 군비 경쟁을 해가지고 군사력에다가 돈을 서로 많이 쓰는데 달러는 찍어내기만 하면 되는데 소련은 석유를 팔아먹어야 돼요. 근데 석유값이 뚝 떨어지니까 소련이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소련이 붕괴가 된 거예요. 그 소련이 붕괴가 되면서 독일이 통일이 된 겁니다. 소련이 붕괴가 안 됐으면 소련은 동독을 놔주질 않아요. 워낙 요충지이기 때문에. 근데 소련이 붕괴가 되니까 합의하에 미국한테 항복하면서 합의하에 동독을 놔준 거고요. 우리나라로 돌아오면 북한도 중국이 망해야지만이, 중국이 항복을 해야지만이 그래 북한 자본주의로 니네 만들든가 해라. 그 대신 우리나라 국경까지는 오지 마라. 뭐 이런 합의 조항에 의해서 하지 절대로 중국이 막강하면 북한하고 통일이 안 됩니다. 왜? 북한은 중국한테는 완충지대 자기 대신 핵폭탄도 막 만들고 자기 대신 미국도 협박하고 자기 대신 일본도 협박하고 자기 대신 그 방어도 해주고 이러는 역할을 하는 게 북한이에요. 그래서 중국이 옛날 소련 정도로 붕괴돼야지만이 우리나라가 통일이 되는 겁니다. 그 작업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 핵을 제거하기 위해서가 목적이 아니고 중국을 망가뜨리게 하기 위해서 북한 핵을 중간에 넣은 것뿐이에요.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저걸 탈퇴를 하게 되면 중국, 러시아, 미국 세 나라가 또 군비 경쟁을 합니다. 미사일 경쟁을 해요. 그러면 미국은 달러돈 찍어서 만들면 되는데 나머지 중국하고 러시아는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러시아가 고르바초프가 그 당시에 이제 있었지 않습니까? 고르바초프가 최근에 막 아연실색을 하는 거예요. 뭐야 이거 안 돼 이렇게. 왜? 그렇게 했다가 소련이 망했는데 이제는 러시아마저도 망할 수 있다. 또 중국도 망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10년 또는 이제 알리바바 회장이었던 마윈이라는 사람이 은퇴하면서 20년 간다고 그랬죠. 중국하고 미국의 이 전쟁은 20년 가야 끝난다. 이렇게 장기전으로 가면 중국을 비롯한 세계 경제가 파탄납니다. 근데 아무도 모르는 거지만 세계 전문가들은 이쪽으로 갈 가능성을 점점 더 많이 봐요. 밑으로. 그런데 또 설마 그러겠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도 망가질 텐데 아마도 위로 갈 거야 라고 하지만 이 패권을 뺏길 때는요, 패권을 가진 전 세계를 지배하는 패권을 뺏길 때에는 필사항전을 합니다. 영국이 미국한테 패권을 뺏길 때에도 2차 세계대전이라는 어마어마한 전쟁을 통해서 뺏긴 거거든요. 결국 뺏기느니 차라리 달러 패권, 에너지 패권, 이 해양 패권을 뺏기느니 나는 망가져도 돼. 난 망가져도 상관없어. 이렇게 할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이 밑으로 갈 가능성이 많다라고 봅니다. 근데 그거는 앞으로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신문이나 뉴스를 잘 보시면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전쟁을 하는 미국인데요. 미국이 좋으니까 전쟁을 하는 거거든요. 미국이 경제 상황이 안 좋으면 중국하고 전쟁을 못 합니다. 근데 미국이 좋으니까 전쟁하는 거예요. 근데 좋으냐? 실제로 좋습니다. 현재는 골디락스예요. 물가는 싸면서
경제 성장률은 엄청나게 좋아지고 있는 골디락스 현상이 지금 미국의 현상이에요. 그런데 이게 JP 모건이나 골드만삭스나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유수의 그 금융기관에서는 전망을 좋아봤자 단기간이다. 그래서 JP 모건은 4년 이내에 미국이 다시 꺾일 것이다라고 보는 거죠. 골드만삭스도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는데 결국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의 이 정치권들의 의도는 바로 저 미국이 침체가 오기 전에 바짝 조여가지고 중국을 망하게 만드는 전략으로 가는 거죠. 미국이 경기가 꺾이면 미국도 같이 힘들어지면 전쟁을 못하니까 경제 전쟁을 짧게 빨리 끝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짧게 빨리 끝내려다 보니까 금리를 빨리 올리는 거예요. 금리를 빨리 올리면 누가 제일 힘들다? 부채, 빚을 많이 갖고 있는 나라 중국하고 우리나라 같은 나라 힘들어요. 우리나라는 누가 힘들어요? 가계부채가 많으니까 우리 같은 사람이 힘든 겁니다. 빚내서 집 산 사람들 특히. 그다음에 중국은 누가 힘들다고 그랬죠? 지방정부 자치단체와 또 기업이 망가지는 겁니다. 중국은 기업이 망가지면 반란이 일어납니다. 농사를 짓고 있던 사람들이 지금 중국이 수출 공장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공장으로 다 와 있어서 돈을 벌었거든요. 농민공. 그런데 다시 공장이 망가지면 그 사람들이 농사꾼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죠. 그럼 반란이 일어나면 미국의 의도대로 어떻게 됩니까? 55개 민족국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족은 우리 남한으로 붙을래 이렇게 될 가능성도 있는 거고요. 신장 위구르족은 야 내가 니네하고 무슨 상관이야, 우리는 저쪽 중동으로 붙을래 이렇게 될 가능성도 있는 거고요. 대만 우리는 그냥 독립할래 이렇게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중국이 망가지는 시나리오죠. 자, 어쨌든 미국 경기는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요 두 번째 칸을 보시면 경기 후반이라고 응답한 펀드 매니저가 비율이 7개월 만에 쭉 증가를 했는데요. 가장 큰 원인은 연준이 자산을 축소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달러를 걷어들이고 있는 거예요. 달러를 걷어들이고 있는 2017년 말부터 빠르게 이게 증가한 겁니다. 그래서 이 전문가들은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라는 그 우리나라로 따지면 한국은행 같은 데요. 이 곳에서 달러를 걷어들이고 있는 자산 축소가 가장 큰 위협이고요. 거기에다가 무역전쟁까지 알파로 시작이 됐기 때문에 미국이 경기가 단기적으로는 골디락스인데 장기적으로는 요 재정적자하고 국가의 부채 때문에 장기적으로 일본처럼 오랫동안 침체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미국 경기가. 근데 미국 경기가 침체되면 나머지 나라는 말할 것도 없죠. 근데 지금까지는 미국 경기가 쫙 올라오다가 미국 경기가 어느 정도 이렇게 금리 인상 때문에 꺾이기 시작하면 그 좋은 미국의 경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우리나라나 중국이나 이런 나라로 경기가 쭉 다시 이렇게 순환이 돼서 왔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경기가 좋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한 2, 3년 있다가 좋아지겠네 해가지고 쫙 좋아졌는데 저 중국하고 패권 전쟁을 하면서 무역 전쟁을 하다 보니까 미국발 호경기가 즉 미국의 경기가 좋은 게 우리나라나 중국 같은 나라로 넘어오질 않고 미국에서 끝나가지고 다시 재침체로 갈 염려가 많다 이거죠. 그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지금도 침체인데 더 침체될 가능성을 더 많은 확률을 보고 있다. 그래서 투자하거나 뭔가를 시작할 때 조심하셔라라는 의미를 두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머징과의 선순환이 과거엔 됐는데 가능할까라고 했을 때 회의적이다. 그래서 이제 예상 시나리오입니다. 미국은 현재는 단기 과열 상태에 있는데 이러다 보면 급진적으로 금리를 올려가지고 달러를 빨아들입니다. 이랬을 때 예상 시나리오가 있는데요. 미국은 언제나 보면 어려울 때 자기 나라가 어려울 때 미국 퍼스트, 미국이 최고야 이런 전략을 내세웠습니다. 지금이 그렇죠. 그래서 그린스펀이나 옐런 전 의장 이 두 사람이 아주 경제계에서는 유명한 사람인데 다 그 FRB 의장을 지내셨던 분들이죠. 지금 미국이 전례 없는 가장 큰 고용의 호황이다. 그리고 미국 경기가 과열권이다.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옆에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있다. 미국에서 물가가 계속 오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하는 게 뭐라고 배우셨습니까? 지난 시간에 금리 인상입니다. 물가가 오르는 걸 잡으려면 금리를 올려야 되죠. 그러니까 물가가 저렇게 고용이 좋고 경기가 과열권이니까 쭉쭉쭉쭉 물가가 오르니까 그걸 잡기 위해서 금리를 쭉쭉쭉 올리는 겁니다. 그럼 미국은 좋은데
달러 돈을 빚으로 갖다 쓴 중국이나 우리나라 같은 나라는 어려운 거고, 그 어려운 나라 중에 여기 밑에 요 나라들은 우리나라나 중국보다 달러 돈을 갚을 능력도 없으면서 엄청나게 많은 달러 빚을 갖다 쓴 나라들입니다. 이게 어느 나라예요?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브라질, 터키, 인도, 인도네시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 나라들은 이미 망가졌어요. 이 나라들 공통점은 달러 빚이 많은 나라. 그러면서 달러를 벌어들이는 능력이 없는 나라. 우리나라는 달러를 아직까지 수출로 반도체로 아주 많이 벌어들이기 때문에 안 망가지는 거예요. 만일에 반도체까지 망가지면 우리나라도 이 나라들과 같이 되지는 않겠지만 망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점에 와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미국이 좋아서 금시적인 통화 정책을 시작하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유로가 제로 금리를 끝내요. 0% 이자를 받던 걸 끝내고, 일본이 지금 마이너스 금리거든요. 근데 이게 미국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면 저 두 나라도 어쩔 수가 없이 올릴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중국하고 우리나라는 바로 이제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혹시라도 미국이 주동이 돼서 유럽과 일본하고 같은 편이니까 짜고 치면서 금리를 급격하게 올리고 국제적으로 퍼져 있는 달러 돈과 유로화 돈하고 일본 엔화를 쫙 빨아들이면 그 돈을 갖다가 써가지고 경제 성장을 이뤘던 중국을 죽이는, 중국 죽이기 작전이 아닌가라는 시선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뭐 그건 두고 봐야 되겠죠. 변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한국은 아직까지 이런 위기 상황은 아니지만 지금 환율이 올랐지 않습니까? 환율이. 과거에는 이게 기회였습니다. 환율이 오르면 우리나라 수출이 잘 돼가 비싼 값으로 팔리니까 잘 돼서 이게 기회였는데, 지금은 무역 전쟁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무역도 위축이 되면서 환율이 올라가고 이러는 상황에서 달러가 벌이가 없으면 달러 자금들은 빠져나갑니다. 달러 자금이 빠져나가서 생긴 위기가 IMF죠. 이럴 수도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시기를 우리나라가 중국과 함께 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나라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애완이 부족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애완 많아요. 4천억 불이니까 400조 원이 아직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안전하죠. 그 다음에 경상수지 적자국입니다. 이 나라들이 달러 돈을 벌어들이는 것보다 먹을 거 기타 여러 가지 뭐 소비할 거를 수입하는 게 더 많아서 오히려 적자국인 나라가 이 나라들입니다. 그 다음에 나라 돈도 정부가 돈이 없어요. 세금을 걷어들이는 것보다 더 써가지고 적자국입니다. 망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실물자산, 부동산이나 주식에 버블이 많이 낀 나라들, 이 나라부터 망가진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나라들이 망가지면 그 다음 망가질 나라가 중국하고 우리나라 같이 부채가 많은 나라가 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재테크 전략은 어떻게 짜는 게 좋으냐? 이렇게 국제적으로 금융의 변동성 왔다 갔다 이 위급화했다가 뭐 안정된 것 같다 이렇게 변동성이 많을 때에는 이게 트럼프 재선까지 또 달려 있습니다. 2년 후에 되면 또 트럼프가 재선이 있어요. 내일 모레인가요? 6일 날은 중간 선거가 있죠. 그거는 이제 상하원 국회의원 선거지만 2년 후에는 트럼프 본인 선거입니다. 이때는 지금보다 더 크게 요동을 칠 가능성이 많다. 그리고 무역 전쟁을 지금 하고 있죠. 이런 데 대비를 하려면 빚은 가급적 빨리 줄일 준비를 해라. 지금은 아직 금리가 싸니까 뭐 다른 데 재테크를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부채를 줄이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주식은 없는 게 낫습니다. 그때 제가 처음에 재테크 강의할 때에 샀으면 한 30% 정도 손해났을 거예요. 근데 위안화하고 원화 절상이 되면 하라고 해서 기다리라고 그랬죠. 그래서 지금까지 기다렸으니까 오히려 30% 플러스 된 거나 마찬가지죠. 까먹지 않았으니까. 그 다음에 부동산도 이럴 때에는 내가 사는 집 빼놓고는 투자로 한 것들은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안전자산에 편입하는 게 가장 안전한데, 달러 돈도 안전한 자산이지만 이것도 워낙 지금 연합군 세력이 중국하고 러시아부터 해가지고 달러 돈을 안 쓰고 뭐 터키도 안 쓰고 막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달러도 약간은 불안하다고 보는 전문가들이 있으니까, 그러면 옛날부터 수천 년 동안 가장 안전자산이, 절대 안전자산이 뭐냐? 이 금입니다. 그래서 금을 요즘에는 많이 투자하죠. 여러분들보다 금을 투자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하나의 방법으로 금이 이런 이제 재테크 용도로 쓰이니까 한번 이렇게 봐놨다가
금 투자해야 되겠다 할 때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지난 시간에 배우신 거죠. 지금 물가가 오르고 있는데요. 미국도 오르고 우리나라도 오르고 있는데 미국은 임금이 상승하죠. 그 다음에 기업들이 굉장히 좋죠. 실적이. 그러면서 또 이 노동자들이 취업이 잘 되죠. 이러다 보니까 실제로 자기네들이 가진 돈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수요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살 사람들이 돈이 있어가지고 사는 거죠. 많이 사니까 미국이 물가가 오르고 있어요. 굉장히 좋은 인플레이션이죠. 근데 우리나라는 없어요. 우리나라 내수가 엉망이잖아요. 자영업 다 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수요가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수출로 먹고 살아요. 근데 이 비용은 또 올랐죠. 왜? 유가를 올렸다고 그랬죠. 중국을 죽이기 위해서. 거기다 달러가 올랐죠. 그러니까 수입해오는 물가들이 엄청 올랐습니다. 내수로 이 재배하는 농작물 같은 거 다 석유 쓰죠. 그렇잖아요. 비닐하우스 하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원가가 올라가지고 우리는 비용 인플레이션입니다. 굉장히 나쁜 인플레이션이에요. 거기에다가 더 나쁜 게 뭐냐면 통화 인플레이션이에요. 정부가 돈을 풉니다. 경기가 어려우니까. 작년에 54조를 풀었는데 이게 어디로 나갔느냐? 몰라요. 경기는 안 살면서 물가만 올리는 거죠. 이걸 우리가 뭘로 배우셨습니까? 스태그플레이션. 가장 골치 아픈 거라고 그랬죠. 인플레이션이 가장 쉽고 디플레이션이 좀 어렵고 스태그플레이션이 가장 골치 아픈 거라 저거 해결하기는 정말 힘들다고 그랬죠. 우리나라가 지금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경기는 점점 가라앉으면서 일본처럼 물가는 계속 올라요. 이게 가장 골치 아픈 거죠. 이게 금리를 올려야 되는데 물가가 오르니까 금리를 올리자니 경기가 더 가라앉아 버리니까 나라가 망하게 생겼고, 금리를 안 올리니까 물가가 계속 올라가지고 서민들이 죽어서 표를 잃게 생겼고, 그러니까 이게 정치하는 입장에서는 가장 골치 아픈 게 스태그플레이션이에요. 우리나라가 지금 그 상태까지 온 겁니다. 그럼 왜 그렇게 왔느냐, 이것도 그때 배우신 겁니다. 유동성의 함정에 빠져 있어요. 우리나라가 돈을 풀어도 돈이 저 밑에 서민까지 가는 게 아니고요, 그냥 은행하고 금융기관하고 왔다 갔다 하다가 어디 투기로 저거 돈 된다 그러면 강남부동산 같은데 왕창 몰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동성의 함정에 우리나라가 빠져 있어서 돈이 돌고 이래가지고 돈이 점점 불어나야 되죠. 그래야지 되는 건데 우리나라는 돈맥 경화에 걸려 있습니다. 돈이 어딘가에 가서 이렇게 딱딱하게 굳어 있어요. 그래서 이 상태가 풀리는 것이 바로 남북 경협이 제대로 되면서 그쪽으로 물꼬를 트여주든가, 아니면 무역전쟁이 우리나라한테 유리하게 돼가지고 중국으로부터 미국이 받아들였던 것들을, 야 한국 니네한테 밀어줄게, 니네가 만들어서 팔아, 그래가지고 왕창 밀어주든가 옛날처럼. 우리나라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가 우리나라 스스로 큰 줄 아시죠? 아닙니다.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일본이 자꾸 친중으로 가니까, 반미 쪽으로 가니까요, 일본 정부도 민주당 정부는 반미 정권입니다. 우리나라도 민주당 정권은 좀 미국한테 조금 이렇게 안티가 있죠.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서 자꾸 이게 집권당이 민주당이 되는 거예요. 반미 정책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니네 한번 봐 해가지고 소니한테 이 수출을 받았던 반도체 이런 것들을 삼성전자한테 맡긴 겁니다. 맡기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반도체를 제조하는 반도체 이 장비를 우리나라 삼성전자한테 팔면 돼요. 우리나라, 중국 뭐 이런 나라들이 반도체를 만들죠. 근데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런 선진국은 반도체를 안 만듭니다. 일부러. 왜? 그게 맹독성이에요. 그래서 왜 가끔 나오죠. 백혈병 걸렸다, 그다음에 무슨 뭐 저 팍스콘 같은 그런 회사에 뭐 막 집단으로 뭐 죽었다 뭐 이런 게 그 반도체 만드는 공정에서 맹독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못 사는 나라가 만드는 거예요. 그럼 미국은 뭘 팔아먹느냐? 그거 만드는 기계, 반도체 장비라고 하죠. 그건 미국밖에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소니에다가 그런 거 줬다가 소니 니네 문제 있다, 반도체 덤핑이야 이거, 니네 거 안 받아, 한국 삼성 니네가 만들어, 우리가 장비 줄게, 이래가지고 한국 삼성전자가 큰 겁니다. 현대자동차 도요타 리콜, 니네 브레이크가 문제가 있어 죽었어 우리나라 사람, 니네 안 받아, 몇백만 대 리콜 해가지고 도요타 망하게 하고 니네 현대자동차 니네 고급 브랜드 만들어가지고 뭐 팔어. 그래가지고 만든 게 EQ900 X 같은 거 있죠. 그래가지고 이 도요타 시장을 현대자동차가 파고드는 거고요, 일부. 그다음에 소니나 무슨 뭐 사뇨 이런 그 반도체 쪽에 이 가전제품 같은 것까지 포함해서 삼성전자가 파고드는 겁니다. 그게 미국의 힘이에요.
즉 소비 국가의 힘입니다. 사주는 나라. 그렇게 큰 겁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중국하고 전쟁을 하죠. 그럼 중국에서 어마어마하게 싼 노동력을 가지고 인권이 없는 나라에서 여러 가지 가전제품과 반도체를 만들어 가지고 미국으로 팔았죠. 근데 그 미국으로 파는 여러 가지 물품에 반도체가 많이 쓰는데 그 반도체를 우리나라에서 수입해 가는 게 60%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반도체도 중국이 망하면 미국이 우리나라한테 넘겨주면 괜찮아요. 아, 니네가 만들어 중국이 만들었던 거 그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중국도 싫어. 그다음에 한국도 니네 중국하고 붙어 먹었지. 니네도 싫어 그러면 우리나라 반도체까지 망가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는 제2의 IMF가 오는 겁니다. 그걸 가장 두려워하는 거예요. 경제학자들은. 그래서 외교를 잘 해야지 되겠죠. 자, 어쨌든 그래서 우리나라 현재 금융시장 상황인데요. 이 국가 신용등급을 평가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S&P나 뭐 무디스나 이런 데에서 주로 요 네 가지를 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요것이 가장 건전합니다. OECD 국가 중에서 최고의 건전성을 가진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즉 정부는 돈이 너무 많아요. 박근혜 대통령 때 워낙 세금을 많이 걷어놔가지고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54조를 풀어도 정부 티가 안 나요. 더 풀어도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좋으니까 우리나라 채권이 미국이나 일본 채권보다 더 인기가 있습니다. 저 나라 채권 사면 안 망해. 정부가 돈이 많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참 좋아요. 파란색으로. 근데 이게 문제죠. 우리나라 성장률 여기 있죠? 2.4%. 미국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경제 규모의 12배가 된 나라도 3.5%를 예상을 하는데 우리나라 올해 2.4%를 예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경제 성장률 안 돼, 한국. 이제 신용평가사에서 그렇게 보는 거예요. 두 번째,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인데 쟤네 자동차도 이제 망가지고 있는데 나머지 하나 반도체인데 저거 앞으로 괜찮겠어? 안 돼. 이렇게 보는 겁니다. 빨간불이 벌써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지정학적 임치를 봅니다. 북한하고 해결이 잘 되는 것 같은데 괜찮아? 지금은 중립.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유리한 거는 오로지 미국 국제 그 자본가들한테 재무 문제, 국가 부채가 없다는 거, 정부 부채가 없다는 거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래가 굉장히 불확실하죠. 그리고 이제 환율이 안정이 되는 게 또 외국인 투자자들한테 중요하다고 그랬는데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판단하는 이 환율의 안정성의 기준이 네 가지인데 우리나라는 다행히 이 네 가지가 굉장히 좋습니다. 버블도 없고요. 우리나라 부동산 버블이라고 그러지만 버블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부동산은 제일 싸요. 특히 서울 부동산은 아직도 멀었습니다. 위기만 안 오면. 그런데 이게 위기가 올까봐 겁나는 거죠. 그래서 요 네 가지는 상당히 우수한데 이게 문제인 거죠. 이게 경제 성장률이 점점 뚝뚝뚝 떨어집니다. 이렇게 되니까 경기 침체가 오고 일본처럼 장기 불황이 오면서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갈까봐 걱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성장이 잘 돼야 되는데 지난번에 제가 이제 보원이한테 질문을 마지막 시간에 한 거죠. GDP의 사요소가 뭐냐? 신문 보실 때 이거는 꼭 보셔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국내 총생산을 볼 때에 국가 총생산, 국민 총생산을 볼 때에 네 가지 요소를 보는데 이게 우리나라 금리가 미국보다 2% 3%가 낮더라도 이 성장률이 높으면 미국 자본들은 우리나라로 들어옵니다. 근데 자 보세요. 네 가지를 놓고 성장을 합니다. 하나는 소비가 좋으면 성장을 하는데 우리나라 엉망이죠, 내수. 두 번째, 투자를 기업들이 많이 합니다. 앞으로 경기가 좋아질 것 같아서. 그럼 저것도 GDP에 산입이 되거든요. 근데 투자 안 하죠, 우리나라. 너무너무 안 합니다. 그 다음에 순수출, 이걸로 먹고 사는 거예요. 하이닉스 반도체하고 삼성전자가 이 수출을 어마어마하게 해서 겨우 우리나라가 버티는 겁니다, 이게. GDP 성장률 2.4%도. 그리고 정부 재정 지출, 이거는 우리나라가 압권이죠. 왜?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나라 정부가 튼튼하다 그러니까 막 풀어요. 내년에는 더 풀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게 선순환이 되도록 풀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고 다시 또 엉뚱한 데다 풀어버리면 이게 어떻게 돼요? 다시 엉뚱한 데 버블로 갑니다. 유동성이 함정에 빠져 있는데. 그래서 올해보다 내년이 더 문제라고 그러는 건데 돌파구는 딱 하나. 세 번째 말씀드리지만 남북 경협하고 미중 무역 분쟁 해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 GDP 성장률은 좋은 게 하나도 없다. 요 정부 재정 지출로 빨리 투자를 활성화시키고
그래야 된다. 그런데 악재는 훨씬 더 많아요. 첫째, 고용이 지금 엉망입니다. 두 번째, 소비가 엉망입니다. 안 쓰죠. 왜? 미래가 불안한데 씁니까? 안 씁니다. 일본에 가보시면 일본이 뭐 깨끗한 나라, 조용한 나라라고 하지만 왜 그런지 아세요? 30년 동안 불황이다 보니까 나가면 돈이잖아요. 집 밖에 나가면. 그러니까 앞마당만 쓸고 집에 들어와서 그냥 있는 겁니다. 일본을 근데 이제 아베가 돼서 아베노믹스 때문에 지금 몇 년 동안 살았죠, 경기가. 그래서 점점 나와 있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난 거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소비를 안 해요. 그리고 당연히 이걸 안 하니까 투자를 안 하죠. 기업들이 수출도 안 될 것 같고 내수도 엉망이니까 거기다가 가계부채는 1,500조.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거기에다가 더 위험한 건 수출이 줄고 있는 거.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는 상당히 암울합니다. 그 상태에서 빨리 자존심 상하는 얘기지만 미국이 다시 우리나라를 어여삐 여기셔서 중국을 죽이더라도 우리나라를 살리면서 죽여줬으면 좋겠다. 이거죠. 그리고 북한하고 문제가 잘 해결이 돼서 북한이 자본주의가 쫙 침투하는데 거기에 가장 선봉장으로 갈 기업들은 우리나라 기업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이 통일은 안 되더라도 연방제로 해서 이렇게 되더라도 좋습니다. 그래서 그거 두 가지만 바라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은 어려운 말은 그냥 생략하고요. 폰은 제일 밑에 보시면 외국인 주식 투자금이 올해 계속 빠져나갑니다. 제가 여기 강의할 때에도 계속 빠져나가고 있는 중이라서 일주일을 보라고 그런 건데 계속 빠져나가요. 거기에다가 그래도 그나마 주식에서 뺀 달러 자금들이 우리나라 채권으로 옮겨갔었거든요. 근데 저 9월부터는 우리나라 채권에서 돈을 빼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채권에서 돈을 뺀다는 건 뭐냐면 앞으로 원화 가치가 점점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달러가 오를 가능성이 있다. 이 뜻입니다. 이게 문제죠. 그래서 내일 모레 트럼프 중간 선거를 잘 보셔야 되고요. 그러면서 달러 돈들이 외국인 투자 자금들이 어디로 잘 이동하느냐 잘 보셔야 됩니다. 신문을 잘 보셔야 되겠죠. 거기에다가 이제 글로벌 자금 시장, 그러니까 우리나라 금융기관이나 정부에서 이 돈을 이렇게 빌려오는 융통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돈을 금융기관은 빌려오는데 나라는 잘 안 빌려옵니다. 나라가 돈이 워낙 많으니까. 근데 금융기관, 예를 들어서 한국은행이 달러가 필요해서 돈을 빌려올 때 쓰는 금리가 리보 금리입니다. 지난번에 배우셨죠. 근데 이 돈을 빌려주는 리보 금리가 여기 보시면 2016년부터 쭉 올라가요. 이 2016년부터 쭉 올라간 이유가 미국이 2009년부터 2012년까지 3조 달러를 풀었거든요. 저게 이제 우리나라 돈으로 한 3,600조 원 정도 푼 거죠. 이만큼 풀었다가 요 2015년 말부터 금리를 올립니다. 0.25%였던 금리를 점점점 올려서 현재 2.25%예요. 미국의 금리가 급격하게 또 올라간다고 예상을 하는데 중국하고 저 관계가 계속 저러면 그러면 이 리보 금리 즉 돈을 빌리는 금리가 쫙 올라가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돈을 못 빌리니까 너도 나도 돈을 빌리느라고 난리가 나죠. 그럼 금리는 더 오르죠. 그러면 부채가 많은 나라와 부채가 많은 사람은 큰일 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커다란 국제자금의 흐름을 보면 달러는 이렇게 지금 금리를 올리고 있기 때문에 점점 달러가 줄어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EU, 아까 말씀드렸죠. EU 유로화는 올 연말에 양적 완화를 끝냅니다. 돈을 풀던 거를 딱 중단을 해요. 다행히 이제 끌어당기지는 않는데 딱 중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유심히 또 보셔야 되고요. 지난주에 다행히 엔화가 제가 신문을 보면서 가장 이게 촉각을 세운 게 이 엔화인데요. 우리나라는 부동산 개발 자금에 엔화가 가장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달러 돈들은 주식, 채권, 부동산 이미 건물 같은 거에 많이 들어가 있고요. 엔화, 일본 돈들은 부동산 건설할 때 아파트 처음에 건설할 때라든가 뭐 빌딩 처음에 건설할 때라든가 무슨 뭐 발전소 이런 때 많이 들어온 돈이 엔화예요. 근데 그 돈이 만일에 엔화가 빨아들인다면 우리나라는 큰일 납니다. 그래서 촉각을 곤두세웠는데 엔화는 다행히 액션을 안 취하고 앞으로 계속 푼대요. 그나마 다행이죠. 그래서 이런 세 자금들 엔화, 유로, 달러 요것들을 잘 보시면서 계획을 세우시고요. 이게 우리나라 현주소, 아까 말씀드린 현주소입니다.
우리나라는 제조업 국가이자 수출 국가죠. 이거 없으면 죽는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가 글로벌 경기는 조금씩 회복 중이었는데, 그리고 미국은 지금 현재 경기가 과열이다, 고점이다 하는 그런 아주 좋은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수출만 좋았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래서 수출이 크게 회복하면서 경기 개선 기대감이 많이 있어가지고 주가도 많이 올랐었는데, 까보니까 반도체 호황에 따른 착시 효과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수출량의 22.5%, 약 4분의 1 정도가 반도체예요. 저거 망가지면 우리나라 망가지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의 60%는 중국으로 갑니다. 중국, 인도네시아 이런 중화권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조립을 해가지고 미국이나 유럽 선진국에 팔기 때문에 우리나라 여기서 삼성전자에서 만든 반도체, 하이닉스에서 만든 반도체가 대부분 중화권으로 가요. 그러니까 중국이 망가지면 우리나라 반도체도 망가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중국 망해라, 중국 망해라 그러잖아요. 중국은 망하면 우리나라가 망합니다. 그래서 중국도 잘 커야 되고 우리나라도 잘 커야 되겠죠. 거기에다가 실업자는 뭐 역대 최대라고 맨날 신문에 갱신하죠. 그 다음에 제조업 가동률, 우리나라는 제조 국가라고 그랬죠. 이 제조업 가동률이 굉장히 중요한 나라인데 2009년 이후에 올해가 최저입니다. 그러니까 제조업으로 만들어서 그걸 수출하는데 무너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제조 수출 국가의 현주소를 보면 이 삼성하고 SK 하이닉스의 비중이 점점 늘어납니다. 100대 기업의 이익 중에서 두 회사가 차지하는 이익이 40%예요. 두 개 빼고 나머지 회사들은 60%의 이익을 나눠 먹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회사가 무너지면 옛날 소니가 무너져서 또 도요타 자동차가 무너져가지고 일본이 힘들어졌듯이 우리나라도 지금 현대자동차가 무너지고 있죠. 그죠? 근데 이것까지 무너지면 힘든 시간이 시작되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게 2년 동안에 D램하고 낸드 플래시라는 게 있어요. 그냥 알아두세요. D램하고 낸드 플래시가 굉장히 중요한 반도체입니다. 우리나라가 가장 잘 만드는 반도체이고 앞으로도 저게 굉장히 많이 쓰일 거예요. 근데 가격이 2년 동안에 거의 2배, 요거는 40%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수출량이 늘어난 거는 저게 가격이 올라가가지고 늘어난 것도 있다는 얘기죠. 양이 늘어나야 되는데 가격이 올라가지고 늘어난 것 뿐이다 이거죠. 근데 이제 전문가들 예상이 내년에는 중국이 대규모 공장 같은 걸 많이 만들었죠. 그러다 보니까 내려갈 거예요. 이거 내려가면 우리나라 수출액이 내려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나라 GDP가 내려가는 거죠. GDP가 내려가면 외국 자금들은 저 나라 비전 없다 해가지고 돈을 뺄 확률이 많아지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이거 대체제로 해서 스마트폰이나 가전이 있었는데 이것도 중국 때문에 안 되고요. 자동차와 철강도 미국이나 유럽의 보호무역 때문에 지금 막히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화장품과 바이오, 2차 전지 이런 것들이 이제 상당히 우리나라가 앞서가고 있는 것긴 하지만 아직은 양이 적어서 아직 멀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게 어려운 이유가, 자 보세요. 중국하고 독일은 지난 1사분기에 14.8%, 18.8% 세계 경기가 호경기로 가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늘어났는데 수출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10.1%이 나라들보다 안 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고전한다는 거예요. 수출이 양이 많다라고 하지만 가격이 올라서 그런 거지 절대적으로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안 오른 겁니다. 거기에다 더 중요한 건 세계 71개국 무역국가가 평균 13.8%의 수출이 성장을 했는데 우리나라는 평균에도 못 미쳐요. 수출 대국인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당연히 힘들어지죠. 그 힘든 이유가 뭐냐? 중국입니다. 똑같은 제조업 국가이자 수출 국가인 중국이 우리나라 것들을 다 베껴 쓰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의 시장을 다 이 중국이 먹어버려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현재 중국의 경제는 한국 제조업을 무너뜨리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굉장히 좀 어려운 시기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어려운 용어니까 그냥 뭐 구매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앞으로 경기 어때요? 너무 많이 구매할 거야? 라고 기업의 구매 담당자들이 볼 때 어때라고 하는 건데 이게 50이 넘으면 좋아지는 거고 50이 안 넘으면 나빠지는 건데 구매 관리자한테 물어봤더니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50 밑에입니다. 다른 나라들, 이 큰 나라들도 다 50 이상이죠. 근데 우리나라만 50 밑에. 우리나라
큰일 났다 이 뜻입니다. 구매 관리자들이 보기에도. 그래서 경제학자들 예측은 빨리 정부가 경기 부양을 해서 소비하고 투자를 늘리지 못한다면 지금 장기 디플레이션,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으로 갈 가능성이 많다라고 경고를 계속 보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참고로 보시면 우리나라는 수출과 수입이 우리나라 GDP의 104%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수출과 수입으로 우리나라 경제 성장을 이룬다는 얘기죠. 다른 거는 별 볼 일 없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무역 흑자국이 중국과에 있어서 이제 중국으로 따지면 무역 흑자국이 한국이 약 80조 원을 중국으로부터 이익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을 무시 못하는 거죠. 중국이 망하면 우리나라 80조 원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 수출의 약 80%가 중간재입니다. 반도체를 비롯한 중간재. 그래서 중국의 영향력이 크다. 그래서 미국하고 중국의 경제전쟁은 우리나라가 가장 피해를 많이 입는다. 그래서 최근에 몇 달 사이에 미국하고 중국이 주가가 떨어진 것보다 우리나라가 거의 2배 수준으로 더 많이 떨어진 이유가 외국인들은 중국하고 미국이 전쟁을 해서 경제가 위축되네. 그러면 어느 나라가 가장 많이 피해를 보지? 한국. 그러니까 주식을 파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무역전쟁이 계속되면 중국하고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보면 비슷하게 갈 거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중국한테 의존도가 높고요. 그래서 중국이 가는 대로 가고요. 그 다음에 이 국내외 사정도 비슷합니다. 거기에다가 북핵 문제가 얽혀 있는 것도 비슷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북핵 문제가 더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중국의 의존도가 수출입의 40%를 의지하고 있고, 우리나라 현대자동차, 뭐 삼성전자, 뭐 롯데 이런 데에서, SK 이런 데에서 해외에다가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중국에 투자한 게 70%가 넘어요. 그 전 세계 그 많은 나라 중에서 중국에 올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망가지면 우리나라 투자 자금 70%를 못 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심각한 겁니다. 중국이 망하면. 그래서 이제 중국은 미국이 관세를 높이면 중국 돈을 풀어서 그걸 상쇄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덤핑이라도 팔 수 있습니다. 중국은 워낙 인건비가 싸고 땅값이 싸기 때문에 덤핑 처리를 하면 우리나라하고 이렇게 맞부딪히는 제품들이 많죠. 그럼 우리나라는 덤핑을 못 쳐요. 그럼 중국은 덤핑이라도 쳐가지고 물량 떠넘기기로 살아남을 수 있는데, 우리나라가 팔던 것까지 덤핑 때문에 못 팔면 2중, 3중으로 무역 수지가 악화될 확률이 많습니다. 무역 수지가 악화된다는 건 달러를 못 벌어들인다는 거고, 달러를 못 벌어들인다는 것은 환율이 올라가는 거고, 환율이 올라가면 외국인 투자 자금들이 빠져나가는 거고, 외국인 투자 자금들이 갑자기 많이 빠져나가는 게 IMF다. 제가 이렇게 계속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되지는 말아야 되겠죠. 정부에서 뭐 대책을 세우겠지만. 그 다음에 중국이나 우리나라 모두 경기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SOC 개발, 삽질을 할 겁니다. 이명박 정부 때 바보라서, 이명박 대통령이 사기꾼이라서 삽질한 게 아니에요. 4대강 공사를 왜 했느냐?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GDP 성장률을 올려야 되는데 그때 수출로는 올렸지만 보니까 내수로도 올려야 되는 거예요. 일정 수준의 GDP 성장률이 안 되면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4대강으로 해가지고 뭐 12조인가 뭐 22조를 부어서라도 외국인들이 보기에 내수로 성장하네? 투자로도 성장하네? 이렇게 해가지고 GDP를 올리려고 한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 때 최경환 부총리가 빚내서 집 사라? 왜 대출이자를 깎아주면서 부동산을 활성화시켰느냐? 그 사람들이 국민들을 뭐 힘들게 하기 위해서 아닙니다. 워낙 전 세계가 디플레이션으로 가니까 우리나라도 가면 큰일 나니까 뭔가 인플레이션을, 물가를 좀 올려야 돼. 그러다 보니까 부채 내서라도 집 사라 해서 부동산을 활성화시키고 건설업을 활성화시키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하는 일은 전부 국민을 잘 돼가기 위해서 하는 거지 국민을 못 살게 하는 정책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문재인 대통령 정부도 마찬가지로 경기 부양을 해서 지금 삽질을 못하는 이유가, 전 정부에서 삽질한 거를, 공사판 만드는 걸 비난해왔던 정부인데 만일에 이 정부가 삽질을 하면 반대 세력들이 또 반기를 듭니다. 그래서 못하고 있는데 정말 힘들기 때문에 이거 할 거예요. 그래서 서울 재건축, 재개발, 지방에 무슨 뭐 SOC 관련된 고속도로 뚫고 뭐 고속철도 이런 거 있죠. 이것이 가장 경기를 부양하는 데 좋습니다. 중국도 지금 이미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주식을 사게 되면은
건설업 주식이 가장 먼저 빨리 오른다라는 말씀을 지난번에 드린 건데 아직은 아닙니다. 왜? 달러가 굉장히 지금 민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이미 내수 부양을 위해서 지급 준비라고 해서 은행에 잠겨놓는 돈을 조금만 잠겨놔도 되게 했어요. 그래서 돈을 푸는 정책을 이미 쓰고 있습니다. 중국은. 그러면서 어마어마하게 위안화를 공급하고 있죠. 근데 이게 이제 그 당시에 마약처럼은 좋은데 조금 시간이 흐르면 위안화가 약세가 됩니다. 위안화가 약세가 되면 달러 돈은 빠져나간다고 그랬죠. 우리나라 원화가 약세가 되면 빠져나가죠. 그러면 위안화가 약세가 되면 우리나라 원화도 같이 따라갑니다. 그러면 달러 돈이 빠져나가죠. 그러면 주식, 부동산, 채권이 약해지는 거예요. 이럴 가능성을 많이 보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내일 모레인가요? 중간 선거가 있습니다. 이것도 경제를 아시려면 이 미국 국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국 의회가. 얘네들이 경제를 좌우해요. 민주당 정권이 미국에 집권을 하면 우리나라한테 좋습니다. 왜? 얘네들은 세계적인 전략을 주로 써요. 그리고 우리나라 민주당처럼 서민 위주, 그리고 뭐 이렇게 맨카인드 이런 이상적인 정책을 많이 씁니다. 이민도 잘 받아주고. 근데 공화당이 집권을 하면 상당히 보수적이고 아메리카 퍼스트, 백인 퍼스트 정책을 많이 써요. 그러니까 힘든 나라들이나 이런 나라를 죽이고 자기네들밖에 몰라요. 그게 지금 트럼프가 공화당이죠. 그러니까 자기 나라밖에 모르는 걸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가 이제 대통령 임기 4년 중에서 2년 차가 되면 항상 짝수년도에 중간 선거를 해요. 그래서 상원의원이 6년이거든요, 임기가. 그러다 보니까 3분의 1씩 갈아치웁니다. 상원의원이. 그 다음에 하원의원은 전원이 2년마다 갈아치워요. 요번이 그래서 하원 국회의원 전원, 상원 국회의원 3분의 1을 누가 되느냐가 중요한데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하원이 중요합니다. 하원이. 트럼프한테 중요한 건 상원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탄핵 심판권을 상원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트럼프는 지금 러시아 관계 때문에 탄핵될 위기가 있거든요. 이 사람이 신경 쓰는 건 그게 제일 신경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상원을 이기려고 지금 유세를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다행히 하원이 민주당이 이제 다수석을 차지를 하면 이때처럼 이 예산을 세제 개편이나 인프라 투자를 하려고 굉장히 또 돈을 많이 풀려고 하는데 이거에 제동이 걸립니다. 그러면 미국의 경기가 주춤주춤해요. 미국의 경기가 주춤주춤하면 금리를 빨리 못 올립니다. 그럼 우리나라나 중국한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금리 인상이 상당히 힘들어질 수 있고 중립적인 위치를 가기 때문에 다소 우리나라나 중국은 숨통을 트일 거고요. 반대로 이렇게 되면 상하의원이 다 공화당이 이기잖아요. 그럼 골치 아파집니다. 잘 선거 결과를 보세요. 이렇게 되면 금리 인상이 더 빨라지면 우리나라 중국은 더 어려워집니다. 이때는 빨리 금으로 가야 돼요. 근데 금을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아직은. 어쨌든 참고만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안전자산으로 가야 됩니다. 왜? 미국만 좋고 세계 경제는 다 나빠지니까. 특히 우리나라 같이 수출입으로 먹고 사는 나라는 어마어마하게 나빠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금은 미국이 지금 단기로는 과열이고요. 장기로 보면 빨리 침체가 될 가능성도 있고 장기 침체로 접어들 가능성이 있으니까 달러가 불신이 돼서 달러를 별로 안 좋아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가. 그러면 달러 가치가 떨어지죠. 그래서 달러가 오를 때도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우리나라 경기가 어려워지면 오르고 달러가 약해지면 달러 값 때문에 오르는 자산이 금입니다. 그래서 IMF 때 보시면 달러 값이 굉장히 올랐죠. 근데 원래 달러 값이 오르면 금 값은 반대로 떨어져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IMF가 왔기 때문에 달러도 오르면서 우리나라 돈보다는 금이 쫙 폭등한 거죠. 그게 IMF인데 우리나라가 앞으로 경제 위기가 오게 되면 미국하고 중국이 잘못돼서 IMF급으로 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최고의 안전자산은 금이 되기 때문에 금을 갖고 있는 게 좋은데 금을 통째로 금은방에 가서 사는 게 가장 바보 같은 거고요. 좀 이따가 말씀드리지만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을 지금 이렇게 제가 관찰해 보니까 세계 중앙은행들이 금 매입량을 작년보다 8% 정도 늘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해외 일부 금융기관들은 전쟁 때, 중동 전쟁이나 이런 큰 전쟁이 일어났을 때 사놓는 규모로 금을 매입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위기의식을 느낀다는 거죠, 지금. 그리고 러시아나 중국, 여기 이제 인도까지 가세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금을 늘리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그러니까 달러의 위기가 올 수 있다라고 느끼는 거겠죠. 그래서 금은 단기간의 수익이 목적이 아닙니다. 요걸 샀다가 뭐 1년 후에 또는 2년 후에 팔아가지고 뭐 10% 남게 이게 아니고요. 장기적으로 절대 안전자산, 내 자산을 보존하고 싶을 때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화면인데요. 금은 대표적으로 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요거하고 비슷하게 금을 실물로 사는 거예요. 근데 이 실물로 사는 게 가장 비싸게 사고 팔 때 가장 싸게 팝니다. 그래서 20% 이상 오르지 않으면 저건 손해예요. 그러니까 돌반지 같은 거 살 때는 비싸죠. 근데 팔 때는 싸죠. 20% 정도가 손해 납니다. 그래서 절대로 이 은행의 골드뱅킹이라고 해가지고 은행들이 요즘 많이 선전하는데 그거 투자하시면 상당히 바보 소리 듣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금 펀드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세금도 있고 수수료가 비쌉니다. 펀드는. 그래서 이것도 권하지 않고요. KRX 금시장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여기에서 금을 내가 사면은 자기네 창고에다 보관을 하면서 나한테 증서를 주는 식으로 이제 금을 팔고 삽니다. 여기가 세금 면에서도 양도소득세가 면제고 부가가치세도 면제고 그러면서 수수료도 0.2% 내외고 그 다음에 증권회사에 여기 애플리케이션만 있으면 여기에서 내가 마음대로 여기에서 강의 들으면서도 사고 팔 수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나중에 이 미중 이 패권 전쟁이 쫙 나쁘게 흘러가면서 전 세계 위기의식 이렇게 많이 나오고 이랬을 때 내 재산을 보존하고 싶다 그러시면 금을 투자하는 게 가장 좋은데 금 투자할 때에는 KRX 금시장에서 이 증권회사 앱을 이렇게 열으시면 여기에 투자할 수 있는 게 있으니까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지금 투자하시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런 강의를 하면 가장 위험한 게 이 본인이 필요한 말만 좋게 받아들여가지고 저거 사야지 이렇게 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는 그런 강의를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이런 것들이 이제 상황이다. 그리고 이럴 때는 이런 대비를 해둬야 되니까 잘 기억하고 계셨다가 나중에 준비를 하셔라. 이런 뜻입니다. 이게 상당히 많은 내용이에요. 근데 참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이게 뭐 한 6, 7시간 설명을 드려야 되는 내용인데 그냥 쉬지도 못하셨습니다. 너무 많차고 조수 유익한 영광이 아이 부끄럽습니다. 다시 복습하고 또 세계 경제를 이해하는데 우리나라 경제를 바라보는데 자꾸 활용해고 우리도 이제 교수님 같은 그런 안목을 가지도록 이렇게 노력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